6년 동안 저는 제 결혼 생활이 완벽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좋아하던 카페에서 우연히 엿들은 한 통의 전화가 제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남편에게 저는 아버지의 돈을 위한 경력의 발판이자 게임의 졸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이혼과 쥐꼬리만 한 위자료를 안겨줄 준비를 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저는 이제 매일 그에게 웃어 보이며 그의 처참한 몰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의 완벽한 아내가 그의 가장 큰 적이라는 사실을 그는 아직 까맣게 모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서보라 씨는 진한 커피 한 잔과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에 위치한 그녀의 고급 아파트, 그 넓은 발코니에서의 10분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11월에 부산은 바다에서 불어오는 거센 바람으로 그녀를 맞았지만 가장 추운 날에도 그녀는 이 의식을 거르지 않았다. 이 변함없는 일상 속 무언가가 그녀에게 확신을 주었고 곧 모래 위에 지어진 성이었음이 밝혀질 그녀의 삶에 대한 통제력을 쥐고 있다는 착각을 심어주었다. 오늘따라 명상이 잘 되지 않았다. 생각이 흩어졌고 집중할 수가 없었다. 보라는 스마트워치로 3번이나 시간을 확인하는 자신을 발견했다. 7시 30분. 남편 안기율과의 만남까지는 1시간이 조금 더 남아 있었다. 왜 이렇게 초조하지? 그녀는 식어버린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했다. 애써 외면하고 있었지만 답은 명백했다. 최근 몇 주간 그들 사이에 무언가 변했다. 6년차 남편인 기율은 마치 멀어진 듯 자기만의 세계에 갇힌 것 같았다. 예전에는 그토록 다정했던 그의 시선은 이제 그녀를 스쳐 지나가기 일쑤였고 대화는 점점 더 피상적으로 변해갔다. 보라는 찻잔을 내려놓고 관자놀이를 문질렀다. 어쩌면 그냥 내 착각일지도 모른다. 모든 심리학 잡지에서 떠들어대는 흔한 관계의 위기일 뿐일지도 6년은 짧은 시간이 아니다. 열정은 식고 일상에 지치고 잃은 기력을 앗아간다. 흔한 이야기다. 하지만 직감, 그 설명할 수 없는 내면의 목소리가 속삭였다. 뭔가 잘못됐어. 아주 심각하게 잘못됐다고. 그때 전화기가 진동하며 그녀를 생각에서 깨웠다. 기율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좋은 아침. 멜로디에서 만나기로 한 거 잊지 마. 우리 자리에서 기다릴게. 보라는 미소 지었다. 우리 자리란 6년 전 그가 청혼했던 해변가의 카페, 멜로디였다. 업무적인 만남을 굳이 그곳으로 정하다니 꽤 로맨틱한 제스처였다. 어쩌면 정말 모든 게 내 기우일지도 모른다. 서둘러 샤워를 마친 보라는 한참 동안 옷을 고르다 단정하면서도 우아한 바다색 정장으로 결정했다. 기울은 늘 이 색이 그녀의 녹색 눈동자를 돋보이게 한다고 말했었다. 가벼운 화장에 머리는 깔끔한 번으로 묶었다. 34세 그녀는 나이보다 젊어 보였지만 지난 한 해 동안 눈가에 주름 몇 개가 늘었다. 그녀가 운영하는 자선재단의 프로젝트 때문에 지새운 수많은 밤의 흔적이었다. 집을 나선 보라는 해변까지 20분은 좋게 걸리는 거리임에도 걷기로 했다. 생각할 시간, 마음을 다잡을 시간이 필요했다. 오늘의 만남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다. 부산이 잠에서 깨어나고 있었다. 거리에는 출근을 서두르는 사람들로 가득 찼고 자동차 소음, 사람들의 목소리, 모퉁이 빵집에서 풍겨오는 갓, 구운 빵 냄새. 이 모든 것이 평소에는 보라를 기쁘게 했다. 하지만 오늘 그녀는 주변 세상은 거의 의식하지 못한 채 생각에 잠겨 걸었다. 그녀는 안기유를 한 자선 파티에서 만났다. 그는 당시 막 사업을 시작한 참이었다. 의료기관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작은 IT 회사였다. 보라는 희귀 질환을 앓는 아이들을 돕는 자선재단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들의 만남은 업무적인 대화로 시작되었다. 기율은 재단과 협력하는 병원들에 무료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싶다고 제안했고 업무적인 대화는 금세 그 이상의 관계로 발전했다. 기율은 그의 에너지와 야망,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진심 어린 열정으로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적어도 그때는 그렇게 보였다. 로맨스는 급속도로 타올랐다. 반년 후 그는 카페 멜로디에서 무릎을 꿇고 작지만 완벽하게 투명한 다이아몬드 반지를 내밀며 청혼했다. 지금 당장 호화로운 삶을 약속할 순 없지만 당신이 무엇 하나 부족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할게. 그녀는 망설임 없이 승낙했다. 부에 대한 약속 때문이 아니었다. 돈은 그녀에게 단 한 번도 우선순위였던 적이 없었다. 그녀는 가치관과 꿈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찾았다고 믿었기에 승낙했다. 남부 지방 전역의 병원 체인을 소유한 대규모 사업가인 그녀의 아버지 서민혁 회장은 처음에 딸의 선택을 회의적으로 보았다. 저 친구는 너무 집요하게 내 관심을 얻으려 해.
내 눈에는 사랑이 아니라 계산이 보여. 하지만 보라는 듣지 않았다. 그녀는 사랑에 빠져 있었고 아버지가 그저 외동딸을 떠나보내기 싫어 그러는 것이라 확신했다. 결혼식은 소박하지만 우아했다. 그리고 일상이 시작되었다. 기율은 회사 성장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서민혁 회장은 사위의 열정을 보고 그를 돕기로 결심, 사업 확장에 상당한 금액을 투자했다. 그 후로 메디테크 솔루션즈는 승승장구했다. 6년 만에 작은 회사는 의료 소프트웨어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로 성장했다. 보라는 남편이 자랑스러웠다. 그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일에 쏟아붓는지 보았다. 물론 가끔 그의 관심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사업 발전의 중요한 시기라고 이해했다. 그녀는 자신의 재단을 운영하고 바다가 보이는 넓은 아파트를 아늑하게 꾸미며 그를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지원했다. 하지만 최근 몇 달간 무언가 변했다. 기율은 직장에서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늦게 귀가했고 종종 술 냄새를 풍겼다. 업무상 만남, 파트너와의 협상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재에 틀어박혀 통화하는 일이 잦아졌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시선. 예전에 그녀를 바라볼 때 그의 눈에는 온기가 있었지만 이제는 공허함만이 가득했다. 마치 그녀를 꿰뚫어 보는 것 같았다. 보라는 대화를 시도했지만 기율은 손사래를 쳤다. 당신이 과장하는 거야. 그냥 일이 많아서 그래. 곧 괜찮아질 거야. 그리고 오늘 이 이상한 만남. 기율은 어젯밤 전화해서 아침 9시에 멜로디로 와달라고 했다.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그의 목소리는 진지했고 심지어 긴장되어 있었다. 보라는 해변에 가까워지자 걸음을 늦췄다. 바다는 거칠었다. 하얀 포마를 일으키는 회색빛 파도가 방파제에 부딪혔다. 하늘은 구름으로 뒤덮여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것 같았다. 날씨는 그녀의 기분과 완벽하게 일치했다. 카페 멜로디는 바다를 향해 큰 창문이 나 있는 고풍스러운 건물에 자리 잡고 있었다. 내부는 아늑했다. 부드러운 조명, 잔잔한 음악, 갓 내린 커피 향기. 보라는 시계를 보았다. 8시 40분. 그녀는 일찍 도착했다. 창가에 있는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카푸치노를 주문한 뒤 기다리기 시작했다. 매 순간 긴장감이 고조되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어쩌면 일과 관련된 걸까? 아니면 그녀의 생각을 전화벨이 끊었다. 기율의 번호였다. 여보, 벌써 도착했어? 그의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다. 응, 우리 자리에 앉아 있어. 잘 됐네. 내가 15분 정도 늦을 것 같아. 차가 막히네. 알았어, 기다릴게. 보라는 전화를 내려놓고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이런 상태에서 15분을 기다리는 것은 영원처럼 느껴졌다. 시간은 고통스러울 정도로 느리게 흘렀다. 보라는 제목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뉴스 피드를 하염없이 넘겼다. 생각은 온통 다가올 대화에 쏠려 있었다. 마침내 카페 문이 열리고 기율이 들어왔다. 키가 크고 다부진 체격에 비싼 정장을 입고 완벽하게 손질된 검은 머리. 그는 늘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해 보였다. 보라가 그에게 손을 흔들었지만 그는 생각에 잠겨 있었는지 그녀를 보지 못했다. 대신 그는 입구에서 등진 채 구석 테이블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다. 이상했다. 그녀를 못 본 걸까? 보라는 다가가려 했지만 무언가가 그녀를 멈춰 세웠다. 직감이 다시 목소리를 냈다. 그녀는 기울이 휴대폰을 귀에 대고 말하기 시작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의 자세, 앞으로 몸을 숙이고 목소리를 낮추는 모습으로 보아 대화가 사적이라는 것이 분명했다. 업무적인 통화가 아니었다. 보라는 천천히 일어나 소리 없이 걸음을 옮겨 그의 테이블로 향했다.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 그 소리가 카페 전체에 들릴 것만 같았다. 그녀는 소파의 높은 등받이에 몸을 일부 숨긴 채 옆 테이블에 멈춰섰다. 기율은 그녀에게 등을 보이고 앉아 그녀를 보지 못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하지만 아침의 조용한 카페에서는 모든 단어를 똑똑히 들을 수 있었다. 그래, 이해해. 그가 말했다. 나도 쉽지 않아. 아니, 그녀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어. 잠시 침묵이 흘렀다. 보라는 움직일 수도 숨을 쉴 수도 없는 채로 얼어붙었다. 나는 오직 그녀 아버지의 인맥 때문에 결혼한 거야. 기율이 말을 이었다. 그의 투자가 없었다면 메디테크는 절대 성공하지 못했을 거야. 그가 얼마나 쏟아부었는지 알잖아. 이제 회사가 안정되었으니 그녀는 더 이상 필요 없어. 또다시 침묵. 보라는 발밑에 땅이 꺼지는 것을 느꼈다. 세상이 빙빙 돌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건 오직 너뿐이야. 알아야. 언제나 사랑했어. 곧 모든 게 끝날 거야.
약속할게. 계약들은 다 체결됐고 주식 이전도 거의 마무리됐어. 몇 주만 더 있으면 이혼 소송을 낼 거야. 그녀는 쥐꼬리만 한 지분을 받고 내 인생에서 사라지겠지. 그리고 우리 둘이서 새롭게 시작하는 거야. 보라는 어떻게 카페를 빠져나왔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두 발이 저절로 그녀를 이끌었다. 그곳에서 그 말들에서 가슴을 찢는 고통에서 멀리, 더 멀리. 바다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고 내리기 시작한 빗방울과 눈물이 뒤섞였다. 그녀는 길도 분간하지 못한 채 걷다가 인적이 드문 해변가에 다다랐다. 그곳 벤치에 주저앉아 그녀는 눈물을 터뜨렸다. 6년. 6년의 결혼 생활이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이었다. 주머니 속 전화기가 진동했다. 기율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어디야? 나 카페인데 20분째 기다리고 있어. 거짓말. 또다시 거짓말. 그는 방금 통화를 끝내고 이제 와서 내내 그녀를 기다린 척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답장을 입력했다. 미안, 재단에 급한 일이 생겼어. 늦게 들어갈 거야. 메시지를 보낸 후 보라는 휴대폰을 무음으로 바꾸고 주머니에 넣었다. 비는 점점 거세졌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육체적인 불편함은 내면의 감정. 폭풍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경고했던 것을 떠올렸다. 기율이 너무 집요하게 그녀의 마음을 얻으려 했고 그의 눈에서 사랑이 아닌 계산을 보았다고 말했던 것을. 하지만 그녀는 듣지 않았다. 감정의 눈이 멀어 그의 진심을 믿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 그가 그녀가 누구의 딸인지 안 후에 보였던 갑작스러운 관심, 관계 발전에 대한 집요함, 너무나 빨리 이루어진 청혼, 그리고 아버지가 그의 사업에 첫 투자를 한 후부터 시작된 점진적인 냉담함. 그녀는 바보 같은 그녀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믿고 지지하고 기다렸다. 그에게는 목표를 향한 길 위에 임시 거처에 불과했던 집을 아늑하게 꾸몄다. 아라는 누구일까? 그들의 관계는 얼마나 오래되었을까?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답은 없었다. 하지만 무슨 상관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들었다. 그녀의 결혼은 처음부터 허구였다. 비는 폭우로 변했다. 보라는 마침내 벤치에서 일어나 택시를 잡기 위해 길가로 비틀거리며 걸어갔다. 흠뻑 젖고 마스카라가 번지고 머리가 헝클어진 그녀는 마치 난파선에서 살아남은 사람처럼 보였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랬다. 그녀의 삶, 그녀의 사랑, 그녀의 신뢰가 난파되었다. 택시는 거의 바로 멈췄다. 선한 눈을 가진 나이든 기사가 백미러로 그녀를 걱정스럽게 쳐다보았다. 어디로 모실까요, 아가씨? 보라는 친정집 주소를 댔다. 지금 그녀에게는 지지가 필요했다. 안전하다고 느끼는 곳이 필요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의 조언이 필요했다.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해야 했다. 부모님의 집은 도시의 고급 주택가에 위치한 정원으로 둘러싸인 지중해 스타일의 큰 저택이었다. 이곳에서 그녀는 자랐고 걱정 없던 어린 시절과 청소년기를 보냈다. 택시가 대문 앞에 멈췄다. 보라는 요금을 지불하고 심호흡을 한 뒤 인터폰을 눌렀다. 어머니가 받았다. 보라야, 무슨 일이니? 서혜린 씨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다. 엄마, 저 좀 가도 돼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물론이지, 얘야. 우리 집에 있단다. 대문이 열리고 보라는 포장된 진입로를 따라 집으로 걸어갔다. 비는 여전히 쏟아졌지만 그녀는 거의 느끼지 못했다. 내면의 고통이 모든 것을 무디게 했다. 어머니가 문을 열고 딸의 상태를 보고는 숨을 헐떡였다. 세상에 보라야, 무슨 일이야? 보라는 집 안으로 들어서며 어머니의 품에 안겼다. 택시에서 억지로 참았던 눈물이 다시 쏟아져 나왔다. 아름다움과 기품을 간직한 우아한 중년 여성인 서혜린 씨는 딸을 꼭 껴안고 거실로 데려갔다. 소파에 앉히고 담요를 덮어준 뒤 차를 가지러 갔다. 아빠는요? 어머니가 쟁반을 들고 돌아왔을 때 보라가 물었다. 서재에 계셔. 부를게. 잠시 후 희끗희끗한 관자놀이와 날카로운 시선을 가진 키 크고 위험 있는 남자인 서민혁 회장이 거실로 성큼성큼 들어왔다. 딸이 그런 상태인 것을 보고 그는 미간을 찌푸렸다. 무슨 일이냐? 그가 그녀 옆에 앉으며 물었다. 기울이 놈이냐? 무슨 짓을 한 거야? 보라는 심호흡을 하고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엿들은 대화, 남편의 말, 그들의 결혼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어머니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조용히 울었다. 아버지는 억누른 분노로 턱 근육이 꿈틀거릴 뿐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그놈을 죽여버리겠다. 보라가 이야기를 마쳤을 때 그가 나직이 읊조렸다. 그놈 사업에 수십억을 쏟아부었고 모든 걸 줬어.
가장 소중한 내 딸을 믿고 맡겼는데 그놈이. 여보, 진정해요. 어머니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지금은 보라가 먼저예요. 아버지는 분노를 억누르려 깊은 숨을 내쉬고는 딸을 껴안았다. 딸아, 아빠가 바로잡을게. 약속한다. 네 눈물 한 방울까지 모두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그날 밤 보라는 옛날 자기 방에서 보냈다. 어둠 속에 누워 그녀는 기율과의 관계의 모든 순간을 되짚어 보았다. 속임수의 흔적을 찾으려 애썼고 너무나 많은 흔적을 발견하고는 이제 와서 자신의 눈먼 어리석음에 놀랐다. 아버지가 마지막 투자금을 송금한 후의 냉담함, 진정한 친밀감의 부재, 아이 이야기는 늘 미루며 피하던 모습, 다른 방에서 봤던 전화통화, 늦게 돌아오며 낯선 고급 향수 냄새를 풍기던 업무상 저녁 식사. 이 모든 것이 눈앞에 있었지만 그녀는 보기를 거부했다. 최선을 믿었고 변명을 만들어냈고 일시적인 어려움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휴대폰은 기울의 전화로 불이 났다. 그녀는 받지 않았다. 자정 무렵 메시지가 왔다. 보라야, 무슨 일이야? 걱정돼. 집에 있어? 왜 전화를 안 받아? 위선자. 그녀는 화면을 보며 생각했다. 그녀가 들은 후에 어떻게 감히 걱정하는 남편인 척할 수 있을까? 아침에 아버지는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다. 그는 기업법 및 이혼 소송 전문 베테랑 변호사인 박석진 변호사를 불렀다. 또한 흠잡을 데 없는 평판을 가진 전직 경찰 출신 사립탐정 이건우 씨도 초대되었다. 우리는 모든 증거를 모을 거다. 아버지가 아침 식사 자리에서 말했다. 그 여자가 누군지 알아내고 그의 사기 행각에 대해 전부 밝혀낼 거야. 그러면 그는 받아야 할 벌을 받게 될 거다. 아빠, 그러지 않으시면 안 돼요? 보라가 힘없이 반대했다. 저는 그냥 떠나고 싶어요. 이혼하고 있고 싶어요. 안 된다. 아버지는 단호했다. 그놈은 널 이용했고 나를, 내 돈을 이용했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야. 이건우 탐정은 그날 바로 도착했다. 그는 50대쯤으로 보이는 다부진 체격에 날카로운 눈빛과 차분하고 자신감 있는 움직임을 가진 남자였다. 그는 보라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으며 세부 사항을 기록했다. 그가 통화한 전화번호 모르시나요? 그가 물었다. 아니요. 하지만 그에게는 다른 휴대폰이 하나 더 있어요. 몇 번 봤어요. 업무용이라고 했지만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죠. 알겠습니다. 대개 그리고 그의 개인 물품에 접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계좌번호, 연락처, 메시지, 찾을 수 있는 모든 것이요. 보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허탈했지만 결심이 고통을 밀어내기 시작했다. 만약 기율이 그녀를 이용하고 무사히 떠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는 크게 착각한 것이었다. 그녀는 기율이 없을 시간인 낮에 집으로 돌아왔다. 어제까지만 해도 아늑한 보금자리로 보였던 아파트를 걷는 것은 고통스러웠다. 모든 물건이 거짓을 상기시켰다. 화장대 위의 결혼사진, 거짓된 미소. 그녀가 그토록 애정을 담아 골랐던 침구는 속임수의 증인이었다. 그녀는 남편의 서재에서 서류, 계약서, 입출금 내역서, 수첩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했다. 책상 서랍에서 두 번째 휴대폰을 찾았다. 전원은 꺼져 있었다. 보라는 그것도 챙겼다. 기율의 옷장에서는 스웨터 더미 아래 숨겨진 상자를 발견했다. 안에는 편지들이 들어있었다. 이하라는 이니셜로 서명된 여성의 필체로 쓰인 사랑의 편지들이었다. 보라는 억지로 몇 통을 읽었다. 한 줄 한 줄 읽을수록 고통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내 사랑 너무 보고 싶어요. 이렇게 몰래 만나는 건 정말 미칠 것 같아요. 매일 아침 당신 곁에서 눈을 뜨고 싶어요. 곧 우리는 영원히 함께 할 거예요. 당신이 약속했잖아요. 난 당신을 믿어요. 마지막 편지는 일주일 전 날짜였다. 보라는 모든 편지를 사진으로 찍고 상자를 제자리에 돌려놓았다. 그녀는 아직 얼마 동안은 아무것도 모르는 아내 역할을 해야 했다. 아버지와 탐정이 필요한 모든 증거를 모을 때까지. 저녁에 기율이 돌아왔다. 그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아파트에 들어섰지만 소파에 앉아있는 보라를 보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보라야, 하느님 감사합니다. 정말 걱정했어. 어디 있었어? 왜 전화 안 받았어? 그녀는 억지로 그를 쳐다보았다. 잘생긴 얼굴, 다정한 눈빛, 걱정스러운 표정, 모든 것이 가짜였다. 계산적인 거짓말쟁이를 숨기고 있는 가면. 미안해요. 그녀가 차분하게 말했다. 재단에 갑작스러운 일이 생겨서요. 휴대폰 배터리가 나갔어요. 부모님 댁에 가서 잤어요. 당신 늦게 깨우고 싶지 않아서요. 그는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길은 역겨움을 유발했지만 보라는 참았다. 날 놀라게 했어. 기율은 그녀의 손을 입술에 가져갔다. 사랑해. 나는 오직 그녀 아버지의 인맥 때문에 결혼한 거야. 사랑하는 건 오직 너뿐이야. 엿들은 대화의 말들이 머릿속에서 울리며 다른 모든 것을 삼켜버렸다. 알아요. 보라가 거짓말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거짓말은 생각보다 쉽게 나왔다. 아마도 그녀가 그 분야의 대가에게 배우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다음 며칠은 교묘한 연극으로 변했다. 보라는 사랑하는 아내를 연기했고 매 순간 틈이 날 때마다 탐정에게 정보를 넘겼다. 이건우 탐정은 빠르고 효율적으로 일했다. 3일 만에 그는 첫 번째 결과를 가지고 아버지를 찾아왔다. 그녀의 이름은 이아라입니다. 탐정이 테이블 위에 사진들을 펼쳐놓았다. 29세, 당신 사위의 회사 마케팅 부서에서 일합니다. 직책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입니다. 그들은 3년 전에 만났습니다. 즉, 결혼 후 3년 뒤입니다. 보라는 사진을 보았다. 밝은 눈과 자신감 있는 미소를 가진 아름다운 흑발의 여성이었다. 그녀보다 5살 어렸다. 그녀는 기율의 밑에서 내내 일해왔다. 그리고 보라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만납니다. 탐정이 말을 이었다. 보통 기율 씨가 도시 반대편에 임대한 오피스텔에서요. 공식적으로 그곳은 해외 파트너와의 미팅을 위한 임시 사무실로 등록되어 있지만 어떤 업무 활동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아버지가 물었다. 사진, 그들의 만남을 담은 영상, 통화 녹음. 재판에 제출하기에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재정적인 부분은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의자의 등을 기댔다. 그 부분이 더 흥미롭습니다. 기율 씨는 유령 회사를 통해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있습니다. 소액이지만 정기적으로요. 3년 동안 상당한 금액이 모였습니다. 게다가 그는 이하라 씨 명의로 몇 가지 자산을 어펌했습니다. 아파트, 자동차, 은행 계좌까지요. 보라는 분노가 고통을 밀어내는 것을 느꼈다. 그는 단지 바람을 피운 것이 아니었다. 그는 계획적으로 그녀의 가족을 등치고 그의 내연녀와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전부 다 뺏고 싶어요. 그녀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아버지가 그의 사업에 투자한 돈 한 푼까지 전부요. 그가 빈털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는 자랑스럽게 딸을 바라보았다. 그렇게 될 거다. 이미 변호사들과 이야기했다. 우리는 사기를 근거로 투자계약 파기 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거기에 이혼과 재산 분할, 그리고 정신적 피해 보상 소송까지. 하지만 신속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탐정이 경고했다. 그가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끼면 자산을 숨기거나 해외로 돈을 빼돌리거나 제3자 명의로 이전하기 시작할 겁니다. 시간이 얼마나 필요하죠? 보라가 물었다. 일주일, 최대 열흘입니다. 우리는 최종 증거를 모두 수집하고 서류를 준비해서 기습적으로 공격해야 합니다. 그 일주일은 보라에게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 되었다. 매일 저녁 그녀는 배신자인 남편에게로 돌아가 함께 저녁을 먹고 사소한 이야기를 나누고 같은 침대에 누웠다. 기율의 모든 손길은 고문이었다. 그녀는 피곤하다, 머리가 아프다, 일이 많다는 핑계를 댔다. 기율은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다정해지기까지 했다. 꽃을 사오고 저녁을 준비하고 휴가를 가자고 제안했다. 우리 함께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 해. 그가 어느 날 저녁에 말했다. 우리가 멀어진 것 같아. 내 잘못이야. 일이 나를 너무 잡아먹었어. 하지만 당신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해. 보라는 와인잔을 그에게 던지지 않기 위해 겨우 참았다. 대신 그녀는 미소 지었다. 좋겠다. 아마 다음 달에 꼭 가자. 그가 그녀의 손에 입을 맞췄다. 밤에 기율이 잠들었을 때 보라는 눈을 뜬 채 계획을 세웠다. 탐정은 그녀에게 휴대폰 데이터를 복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남편을 깨우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그녀는 그의 업무용 휴대폰을 가져와 특수 장치에 연결했다. 15분 후 모든 데이터가 복사되었다. 메시지 중에는 이하라와의 대화가 있었다. 보라는 억지로 읽었다. 애정 표현, 미래에 대한 계획, 얼마나 빨리 공개적으로 함께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 조금만 더, 내 사랑. 곧 서 회장이 나한테 지배 지분을 완전히 넘겨줄 거야. 그 후에 이혼 소송을 낼 거야. 보라와는 성격 차이라고 말할 거야. 그녀는 위자료를 받고 나를 내버려 둘 거고 우리는 꿈꾸던 대로 살게 될 거야. 기다릴 수가 없어. 숨는 건 이제 지긋지긋해. 당신의 아내가 되고 싶어. 그렇게 될 거야. 약속할게. 넌 이런 몰래 하는 만남보다 훨씬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어. 보라는 모든 것을 저장하고 휴대폰을 제자리에 돌려놓았다. 분노로 손이 떨렸다. 그는 그녀의 아버지가 그저 그렇게 주식을 넘겨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크게 계산을 잘못했다. 다음 날 아버지가 소식을 전했다. 기율이 만남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사업 확장을 논의하고 싶어 한다고. 해외 파트너로부터 좋은 제안이 있다고 말했단다. 추가적인 권한 위임에 관한 서류에 서명해달라고 요청했다. 만남이 언제죠? 보라가 물었다. 3일 후. 하지만 우리는 그때까지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을 거다. 변호사들은 이미 모든 소장을 준비했어. 내일 아침 법원에 제출할 거다. 기율이와 만날 때쯤이면 우리는 회사와 그의 개인 자산 전체에 대한 법원의 동결 명령을 받아놓았을 거다. 저도 거기 있고 싶어요. 보라가 말했다. 아빠가 그에게 모든 걸 말할 때 그의 얼굴을 보고 싶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넌 그럴 자격이 있어. 저녁에 보라는 마지막으로 그들의 아파트로 돌아왔다. 기율은 업무상 저녁 식사 중이었다. 아마도 이하라와 함께일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짐을 쌌다. 옷, 서류, 어린 시절 사진 등 꼭 필요한 것들만. 그들의 공동 생활을 떠올리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챙기지 않았다. 부엌 식탁에 그녀는 메모를 남겼다. 부모님 댁에 갔어요. 우리 관계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가 평온 속에서 하루 더 살게 내버려 두자. 그의 행복한 거짓말의 마지막 날. 만남의 날은 회색빛의 비가 내렸다. 보라는 일찍 일어났다. 부모님 댁의 옛날 방에서 그녀는 단정한 정장을 차려입고 최소한의 화장을 하고 머리를 번으로 묶었다. 그녀는 강하고 침착해 보이고 싶었다. 희생자가 아니라 상황을 통제하는 여자로 보이고 싶었다. 기율은 전날 저녁 내내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 무슨 일이냐고, 왜 떠났냐고 물었다. 보라는 짧게 대답했다. 시간이 필요해. 나중에 이야기하자. 그는 그 나중이 그렇게 빨리, 그리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다가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아버지의 변호사들,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이 사무실 회의실에 모였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 불륜의 증거, 금융사기, 기만의 증거가 담긴 폴더들이 놓여 있었다. 1시간 후면 만납니다.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50대의 수석 변호사 박석진이 말했다. 기율 씨는 새로운 투자를 논의하러 온다고 생각하고 있겠죠. 대신 우리는 그에게 소장과 법원 명령서를 붙일 겁니다. 그의 계좌는 이미 법원 결정에 따라 동결되었습니다. 회사 사무실 접근도 마찬가지고요. 그는 부인하려 할 겁니다. 아버지가 말했다. 해보라고 하죠. 우리에겐 통화 녹음, 사진, 재무 서류가 있습니다. 그가 최고의 변호사를 고용하더라도 이 소송은 이미 진 겁니다. 보라는 침묵했다.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긴장되었다. 이제 그녀는 기율을 보게 될 것이다. 그의 반응을. 그녀의 일부는 여전히 이 모든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정확히 오전 10시. 회의실 문이 열렸다. 자신감 넘치고 미소 짓고 비싼 정장을 입은 기율이 들어왔다. 그는 보라의 아버지와 악수하고 변호사들과 인사한 뒤 보라를 보았다. 보라야, 그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다. 당신이 올 줄은 몰랐네. 잘 됐어. 우리 회사의 새로운 전망에 대해 함께 논의할 수 있겠군. 앉아, 안기율 씨. 아버지가 차가운 톤으로 그의 말을 끊었다. 미소가 사위의 얼굴에서 서서히 사라졌다. 그는 마치 처음 알아차린 듯 방 안의 긴장된 분위기를 둘러보았다. 무슨 일입니까? 정의가 실현되는 중이지. 아버지가 변호사에게 고갯짓했다. 수석 변호사가 기율 앞으로 서류 뭉치를 밀었다. 안기율 씨, 소장을 전달합니다. 첫째, 입증된 배우자 부정행위를 근거로 한 당신의 아내 서보라 씨의 이혼 소송입니다. 둘째, 사기 및 투자금의 부당 사용을 근거로 한 서민혁 회장님의 투자계약 해지 및 투자금 반환 소송입니다. 셋째, 정신적 피해 보상 소송입니다. 기율은 창백해지며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움켜쥐었다. 뭐라고요? 무슨 부정행위? 무슨 사기? 이건 무슨 착오입니다. 착오 없어. 보라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평온했다. 나는 카페 멜로디에서 당신의 통화를 들었어. 당신의 내연녀에게 내 아버지 돈 때문에 나와 결혼했다고 말했지. 기율은 얼어붙었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다. 그는 입을 벌렸지만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이하라. 보라가 말을 이었다. 지난 3년간 당신의 내연녀. 당신이 그 여자와의 만남을 위해 빌린 오피스텔. 그녀에게 쓰는 돈. 그녀 이름으로 된 아파트와 차. 우리에겐 모든 게 있어. 사진, 통화 녹음, 재무 서류까지. 보라, 내가 다 설명할 수 있어. 입 닥쳐. 그녀는 소리치지 않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기울이 움츠러들게 만드는 힘이 있었다.
3년 동안 넌 매일 밤낮으로 나를 속였어. 나에게 키스하면서 그녀를 생각했고,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나를 어떻게 버릴지 계획했지. 구석에 앉아있던 탐정이 메시지 출력물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하라 씨와의 메시지 내용입니다. 특히 일주일 전 서 회장이 주식을 넘겨주면 이혼 소송을 낼 것디라고 논의한 메시지가 흥미롭군요. 아마 오늘의 만남이 그 주식을 얻기 위해 계획된 것이었겠죠. 기울은 출력물을 쳐다보았고 그의 얼굴에는 부인이 무의미하다는 것이 역력했다. 그는 마치 공기가 다 빠져나간 것처럼 의자에 주저앉았다. 당신의 계좌는 법원 결정에 따라 동결되었습니다. 변호사가 말을 이었다. 개인 계좌와 법인 계좌 모두요. 회사 사무실 접근도 차단되었습니다. 모든 자산은 소송이 끝날 때까지 압류됩니다. 이럴 순 없어. 기울이 마침내 목소리를 찾았다. 이건 내 회사야. 내가 6년 동안 키웠어. 내 돈으로. 아버지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이 회사의 돈은 한 푼도 빠짐없이 내 돈이야. 넌 나에게서 창업 자금을 받았고 모든 확장은 내가 자금을 댔어. 사무실, 장비, 직원 월급까지 전부 내 것이야. 넌 기생충처럼 이익을 빼돌리고 네 내연녀에게 돈을 쓰고 우리를 빈털터리로 만들고 도망칠 계획을 세웠지. 아닙니다. 저는 일했고 사업을 발전시켰습니다. 일했다고? 보라가 또 다른 폴더를 꺼냈다. 탐정이 확인했어. 당신은 시간의 절반을 일이 아니라 이하라와 오피스텔에서 보냈더군. 실제 일은 당신의 부하 직원들이 했지. 당신은 서류에 서명하고 성공한 사업가인 척 연기만 했을 뿐이야. 기울은 절망적으로 그녀를 쳐다보며 일어나 다가가려 했다. 보라, 제발, 내가 실수를 했어. 엄청난 실수를. 하지만 우리 모든 걸 바로잡을 수 있어. 그녀와 헤어질게.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게 다가오지 마. 그녀가 물러섰다. 넌 나에게 죽은 사람이야. 카페에서 그 말을 들은 순간부터 죽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약하고 어리석었어. 네가 미안한 건 잡혔기 때문이야. 아버지가 일어섰다. 잡히지 않았다면 넌 계속했겠지. 주식을 받고 이혼하고 네 내연녀에게 가서 우리 돈으로 살았을 거야. 기울은 머리를 감싸 쥐었다. 그의 자신감은 증발하고 비참한 공황 상태만 남았다. 그는 보라와 그녀의 아버지, 변호사들 사이를 시선으로 오가며 마치 어떤 허점이라도 이 상황에서 빠져나갈 방법이라도 찾는 듯했다. 서 회장님, 그가 장인에게 돌아섰다. 회장님은 현명한 사업가이십니다. 지금 회사를 동결하면 모두가 피해를 본다는 것을 이해하실 겁니다. 직원들은 일자리를 잃고 계약은 파기되고 파트너들은 등을 돌릴 겁니다. 이건 재앙입니다. 너에게 재앙이지. 아버지가 차갑게 대답했다. 나에게는 마땅히 내 것을 되찾는 일일 뿐이야. 회사는 계속 운영될 거다. 다만 네 참여 없이. 이미 내가 신뢰하는 사람을 임시 경영인으로 임명했어. 오늘 오후에 사무실에 가서 업무를 인계받을 거다. 그건 불법입니다. 소송을 걸겠습니다. 걸어봐. 변호사가 비웃었다. 계좌는 동결됐고 너에게 불리한 증거는 산더미 같은데 말이야. 어떤 변호사가 네 사건을 무료로 맡아줄지 궁금하군. 기울은 보라에게 돌아섰다. 그의 눈에는 절망이 넘실거렸다. 보라, 저들에게 말해줘. 우리 사이에 진심이었던 순간도 있었다고. 우리가 어떻게 만났는지, 첫 데이트, 청혼, 그 모든 게 전부 가짜일 수는 없잖아. 보라는 그를 바라보았고 안에서 무언가 고통스럽게 조여왔다. 그래, 그녀는 기억했다. 모든 순간을 기억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기억은 진실을 알게 됨으로써 독이 되었다. 어쩌면 처음에는 어떤 감정이 있었을지도 모르지.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돈이 더 강했지. 안 그래? 넌 돈을 선택했고 그 다음엔 이하라를 선택했어. 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지.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럼 왜? 그녀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흔들렸다.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왜 바로 떠나지 않았어? 왜 그렇게 오랫동안 연기했어? 기율은 침묵했다. 그를 변호해줄 대답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라가 일어섰다. 너에겐 변명이 없어. 탐욕과 비겁함, 거짓말뿐이야. 나는 최대한 빨리 이혼하고 싶어. 내 인생에서 영원히 사라져줘.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회의실을 나갔다.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어머니가 복도에서 그녀를 맞았다. 다 끝났니? 어머니가 딸을 껴안으며 물었다. 네, 엄마, 다 끝났어요.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고 깨달은 기울이 벌인 전쟁의 시작이었다. 다음 2주는 끔찍한 악몽으로 변했다. 궁지에 몰린 기울은 위험한 상대였다.
그는 친구나 친척에게 빌렸는지 돈을 구해 공격적인 변호사팀을 고용했다. 그들은 서민혁 회장을 기업 사냥꾼으로, 보라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최악은 다른 것이었다. 기율은 그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복수를 시작했다. 첫 번째 공격은 지역신문의 기사였다. 탐욕스러운 재벌이 조작된 혐의로 사위의 사업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내용의 큰 기사였다. 기율은 희생자로 교활하게 함정에 빠진 정직한 기업가로 묘사되었다. 여론에 영향을 미치려는 겁니다. 박석진 변호사가 기사를 훑어보며 설명했다. 표준적인 전술이죠. 자신을 희생양으로 포장하면 법원이 관대해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명백한 거짓말이잖아요. 보라가 분개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믿고 싶은 것을 믿죠. 가난한 노력가를 괴롭히는 악덕 재벌 이야기는 항상 사람들의 공감을 얻으니까요. 아버지는 증거와 함께 반박 기사를 냈지만 이미 진흙탕 싸움은 도시 전체로 번졌다. 사람들은 가게에서, 은행에서, 거리에서, 어디에서나 보라를 수군거렸다. 그녀는 호기심 어린 시선과 등 뒤에서 들려오는 속삭임을 느꼈다. 저 여자가 그 안기율 부인이래. 아버지가 그 사람 회사를 망하게 한다더라. 혹시 자기가 바람 피우고 남편한테 뒤집어 씌운 거 아니야? 모든 말이 칼날처럼 밝혔다. 보라는 무시하려 했지만 견딜 수 없었다. 그녀는 마치 만천하에 발가벗겨져 갈갈이 찢기는 기분이었다. 두 번째 공격은 이하라였다. 기율의 내연녀는 기자들과 인터뷰를 했다. 눈물을 흘리며 미치도록 사랑하는 두 사람이 잔인한 아내와 그녀의 폭군 아버지 때문에 함께할 수 없었다고 이야기했다. 보라 씨는 우리 관계를 알고 있었어요. 이하라가 거짓말했다. 그들의 결혼은 오래전에 끝났어요. 그들은 룸메이트처럼 살았지만 보라 씨는 돈에 대한 통제권을 잃을까봐 기율 씨를 놓아주지 않았어요. 보라는 그 인터뷰 영상을 보며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그렇게 진심 어린 표정으로 내뱉는 뻔뻔한 거짓말. 그녀의 가정을 파괴한 그 여자가 이제 자신을 로맨스 영화의 여주인공으로 포장하고 있었다. 우리도 대응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주장했다. 증거를 공개하고 그들의 메시지, 사진을 보여줘야 해요. 아니요. 보라가 그를 막았다. 그게 바로 그들이 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대중적인 쇼로 만드는 것. 저는 제 고통을 구경거리로 만들지 않을 거예요. 법원이 결정하게 두세요. 우리에겐 판사들에게 보여줄 증거가 있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하지만 공격은 계속되었다. 기율은 보라의 지인, 친구, 동료들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버전을 이야기하며 자신을 희생자로 포장했다. 몇몇 친구들은 그의 말을 믿고 보라에게 등을 돌렸다. 특히 대학 시절부터 가장 친했던 친구인 최미나에게서 전화가 왔을 때 가장 마음이 아팠다. 보라야, 나 기율 씨랑 통화했어.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네가 과장하고 있다고. 너희 사이에 갈등이 있었지만 해결할 수 있었는데 네 아버지가 사업을 뺏고 싶어서 스캔들을 키우고 있다고 하더라. 넌 그 사람 말을 믿어? 보라가 조용히 물었다. 전화기 저편의 침묵은 어떤 말보다도 웅변적이었다. 그냥 내 생각엔 너무 극단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까? 혹시 합의를 시도해보는 건 어떨까 해서. 그는 3년 동안 나를 속였어. 보라가 단호하게 말했다. 돈 때문에 결혼했고 우리 가족을 등쳤어. 난 그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넌 나에게 합의하라고 제안하는 거야? 난 모든 세부 사항을 몰랐으니까. 이제 알았네. 선택해. 나를 믿든지 그를 믿든지. 미나는 침묵했고 이내 한숨을 쉬었다. 미안해, 보라야.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그녀는 다시 전화하지 않았다. 연이은 상실 속 또 하나의 상실이었다. 보라는 자기 방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았다. 비가 유리창을 두드리며 우울한 멜로디를 만들었다. 그녀는 허탈했다. 2주 만에 그녀는 남편뿐만 아니라 친구 일부와 평판, 평온함까지 잃었다. 기율은 자신의 패배에 대한 복수로 그녀 주변의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파괴하고 있었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그녀를 어두운 생각에서 벗어나게 했다. 아버지가 서류 폴더를 들고 들어왔다. 탐정이 흥미로운 걸 찾아냈어. 그가 옆에 앉으며 말했다. 이하라는 기율의 첫 내연녀가 아니야. 보라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 이전에 다른 여자가 있었어. 6년 전, 너희 결혼 전이었지. 이름은 김다혜. 약 1년간 만났다고 해. 그러다 그는 그녀를 버리고 너에게 접근하기 시작했지. 탐정이 어떻게 그걸 알아냈죠? SNS에서 오래된 사진을 찾았고 그들을 알던 사람들과 이야기했어. 이 김다혜라는 여자는 아직 이 도시에 살고 건축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어.
탐정이 그녀를 만났어. 아버지가 폴더를 열고 사진 몇 장을 꺼냈다. 사진 속에는 젊은 기울이 슬픈 눈을 한 연약한 금발 여성을 껴안고 있었다. 그녀가 너와 이야기하는데 동의했어.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있다고 하더군. 다음 날 보라는 도시 외곽의 조용한 카페에서 다혜를 만났다. 그녀는 자신감 넘치는 이하라와는 전혀 다른 조용하고 수줍음 많은 여성이었다. 만나주셔서 감사해요. 보라가 먼저 말을 꺼냈다. 탐정님이 당신 이야기를 했을 때 도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다혜가 초조하게 냅킨을 만지작거렸다. 저에게도 똑같은 일이 있었으니까요. 무슨 뜻이죠? 기울 씨는 저를 이용했어요. 저희 아버지는 작지만 성공한 건축 사무소의 소유주셨어요. 기울 씨는 전시회에서 저를 만나 접근하기 시작했고 사랑과 공동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죠. 저는 사랑에 빠졌어요. 미치도록요. 다혜는 잠시 말을 멈추고 물을 한 모금 마셨다. 그는 아버지에게 사업 시작을 도와달라고 부탁했어요. 아버지는 창업 자금으로 3천만 원을 주셨죠. 저희에겐 큰 돈이었어요. 기울 씨는 이자를 붙여 갚겠다고 저와 결혼하겠다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반년 후 그는 그냥 사라졌어요. 전화를 받지 않고 모든 곳에서 저를 차단했죠. 그리고 나서 저는 그가 다른 여자와 만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저와요. 보라가 속삭였다. 네, 당신의 결혼식 사진을 봤어요.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아시겠어요? 저에게 사랑을 맹세했던 남자가 다른 여자와 결혼하고 저희 아버지는 그 돈을 영영 돌려받지 못했어요. 기울 씨가 그냥 가로챈 거죠.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는 스캔들을 원치 않으셨어요. 자신의 순진함을 탓하셨죠. 그리고 저는 너무 망가져서 싸울 기력도 없었어요. 제가 그를 붙잡지 못해서 제 잘못이라고 생각했죠. 보라는 손을 뻗어 다혜의 손을 잡았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오직 그 사람 잘못이에요. 이제는 저도 알아요. 다혜가 슬프게 미소 지었다. 수년간의 심리 치료가 그걸 가르쳐 줬죠. 하지만 그때는 거의 자살할 뻔했어요. 무거운 침묵이 그들 사이에 흘렀다. 저에게 서류들이 남아 있어요. 다혜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아버지가 기울 씨에게 빌려준 차용증. 그가 돈을 갚고 저와 결혼하겠다고 약속한 메시지들. 심지어 우리 대화 녹음 파일도 일부 있어요. 결혼을 계획하면서 녹음했었죠. 그 순간들을 간직하고 싶어서요. 이제 보니 그게 하늘의 계시였나 봐요. 보라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다. 이건 모든 걸 바꿀 수 있어요. 기울에게 범행 패턴이 있다는 것, 우리의 결혼이 우연이 아니라 그의 부를 축적하기 위한 계획의 일부였다는 것을 증명해요. 이걸 사용하세요. 다혜가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를 막아주세요. 다른 누군가에게 똑같은 짓을 하지 못하게요. 보라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와 변호사들은 이미 다혜의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서재의 분위기는 긴장되었지만 동시에 승리를 예감하는 듯했다. 이건 황금 같은 증거입니다. 수석 변호사가 서류를 훑어보았다. 이것으로 그의 방어 논리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우리는 그가 상습 사기꾼이며 그의 모든 행동이 사전에 계획된 범죄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우리 편이 될 겁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탐정이 끼어들었다. 기울 씨가 우리가 그녀와 만났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그녀를 협박하려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보라가 창백해졌다. 어떻게요? 전화, 메시지요.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증언하면 파멸시켜버리겠다고 말했답니다. 우리가 그녀를 보호해야 해요. 이미 보호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경호원을 고용했어요. 그녀는 안전할 겁니다. 그리고 기울은 자신의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증인 협박은 또 다른 범죄 혐의가 추가되는 거니까요. 하지만 기울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통제력을 잃고 점점 더 절박하게 행동했다. 다음 날 밤 누군가 아버지의 차유리를 깼다. CCTV에는 후드를 쓴 남자가 찍혔지만 얼굴은 알아볼 수 없었다. 그놈 짓이야. 아버지가 침울하게 말했다. 우리를 겁주거나 맞대응하도록 도발하려는 겁니다. 변호사가 지적했다. 회장님께서 흥분해서 불법적인 행동을 하길 바라는 거죠. 그러면 자신을 희생자로 포장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굴복하지 않을 겁니다. 보라가 단호하게 말했다. 오직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행동할 거예요. 하지만 버티기는 점점 더 힘들어졌다. 특히 익명의 전화가 시작되면서부터 한밤중에 보라의 전화가 알 수 없는 번호로 울려댔다. 그녀가 받으면 침묵이거나
거친 숨소리 또는 왜곡된 목소리로 속삭이는 협박이었다. 후회하게 될 거야. 네가 이겼다고 생각해? 이건 시작에 불과해. 내 아버지는 모든 대가를 치를 거야. 보라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집안의 작은 소리에도 움찔했다. 아버지는 경비를 강화하고 추가 카메라를 설치했지만 두려움은 가시지 않았다. 기율은 사랑하는 남편에서 모든 것을 할 준비가 된 괴물로 변했다. 어쩌면 타협하는 게 어떨까? 어느 날 저녁 어머니가 제안했다. 이건 너무 멀리 갔어. 나는 너희들이 걱정돼. 아니요. 보라가 고개를 저었다. 지금 우리가 물러서면 그가 이기는 거예요. 누구든 협박하면 된다는 걸 알게 될 거고 계속해서 더러운 짓을 할 거예요. 하지만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 딸아, 너의 건강, 우리의 안전, 견딜 수 있어요. 우리 모두 견뎌낼 거예요.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재판은 다음 주로 예정되었다. 재판 날이 다가올수록 긴장감은 매시간 고조되었다. 보라는 새로운 도발을 우려해 거의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아버지가 고용한 경호원들이 저택 주변을 24시간 순찰했다. 삶은 포위된 성과 같았다. 재판 3일 전 상황을 완전히 뒤집는 일이 일어났다. 이건우 탐정이 늦은 저녁 흥분한 눈으로 그들을 찾아왔다. 정보가 있습니다. 그가 노트북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걸 보셔야 합니다. 화면에는 은행거래 내역 페이지가 열려 있었다. 기율 씨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다가 이상한 송금 내역을 발견했습니다. 거액이 역외 계좌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었더니 그가 해외 도피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뭐라고요? 보라가 가까이 다가갔다. 지난 6개월 동안 그는 점차적으로 돈을 빼돌렸습니다. 세계의 다른 나라에 계좌를 개설했고 국적 변경 서류를 준비했으며 심지어 해외의 부동산까지 구입했습니다. 스페인 해안가의 빌라더군요. 모두 차명으로 되어 있지만 흔적은 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서류를 검토했고 그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졌다. 그놈은 돈을 전부 챙겨서 그 이하라라는 여자와 함께 사라질 계획이었던 거군. 정확합니다. 게다가 그와 스페인의 어떤 변호사 사이에 오간 이메일을 찾아냈습니다. 이혼 시 보라 씨가 아무것도 받지 못하도록 자산을 합법적으로 은닉하는 방법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혼을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거군요. 이메일 날짜로 보아 그는 2개월 후에 이혼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었습니다. 회장님께서 그에게 집의 지분을 넘겨주시기로 한 직후에요. 보라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세세하게 계산되어 있었다. 기율은 단지 바람을 피운 것이 아니었다. 그는 냉혈하게 그들의 가족을 강탈하고 잠적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이 서류들은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변호사가 파일들을 훑어보았다. 이걸로는 발뺌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고의적인 대규모 사기 혐의의 증거로 법원에 제출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새벽 3시경 보라를 깨운 것은 전화벨이었다. 모르는 번호. 그녀는 끊으려 했지만 무언가가 그녀를 응답하게 만들었다. 여보세요. 보라씨. 목소리는 여성의 것이었고 떨리고 있었다. 저 알아예요. 보라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앉았다. 잠이 확 달아났다. 무슨 일이죠? 급하게 만나야 해요.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우린 할 얘기 없어요. 제발요. 아라의 목소리에는 공황 상태가 느껴졌다. 저는 몰랐어요. 그는 저에게 모든 것을 거짓말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위험해요. 무슨 소리예요? 전화로는 말 못해요. 중앙광장 공원에서 만나요. 분수대 옆 벤치요. 1시간 뒤에. 제발요. 중요한 일이에요. 보라는 거절하고 싶었지만 아라의 목소리에는 진정한 공포가 서려 있었다. 무언가 일어났다. 기율의 내연녀가 그의 아내에게 연락하게 만든 무언가가. 알았어요. 가죠. 그녀는 아버지와 경호원을 깨워 상황을 설명했다. 함정일 수 있습니다. 경호원이 경고했다. 기율이 당신을 유인하기 위해 그녀를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그녀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알아야겠어요. 당신도 같이 가요. 근처에 있되 눈에 띄지 않게. 1시간 후 보라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추웠고 그녀는 외투를 여몄다. 경호원은 나무 그늘에 숨어 근처에서 기다렸다. 그녀는 밤의 도시의 정적 속에서 자신의 심장이 뛰는 소리를 들었다. 아라가 어둠 속에서 주위를 살피며 나타났다. 그녀는 끔찍해 보였다. 창백하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그 인터뷰 속 자신감 넘치던 미인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와주셔서 감사해요. 그녀가 벤치 반대편 끝에 앉았다. 빨리 말해요. 무슨 일이죠? 아라가 가방에서 USB 메모리를 꺼냈다. 여기 기율 씨와 나눈 대화 녹음 파일이 있어요. 지난 1년 동안 녹음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추억으로. 하지만 나중에는 뭔가 이상하다고 의심하기 시작해서요. 이상하다니요. 무슨 의미로? 그는 내내 거짓말을 했어요. 저에게, 당신에게, 모두에게. 그는 저에게 당신과 서류상 부부일 뿐이고, 당신이 이혼에 동의했으며, 모든 것이 평화롭게 끝날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할 거라고. 하지만 제가 우연히 그의 통화를 들었어요. 아라가 눈물을 참으며 말을 멈췄다. 무슨 통화요? 어떤 남자와 통화하면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하고 있었어요. 저는 사업 문제인 줄 알았죠. 하지만 그가 당신의 이름을 언급하며 당신이 물러서지 않으면 극단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어요. 보라의 혈관 속 피가 얼어붙었다. 그가 날 위협했다고요. 확실하진 않지만 그 통화 이후에 아라가 소매를 걷어 올렸다. 손목에 선명한 멍 자국이 보였다. 그는 공격적으로 변했어요.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저를 비난해요. 우리 관계 때문에 모든 것을 잃게 되었다고 다 제 탓이라고 해요. 그가 당신을 때렸나요? 네. 어젯밤 제가 이 관계를 끝내고 싶다고. 이 악몽에 지쳤다고 말했어요. 그는 격분해서 제 목을 조르고 벽으로 밀쳤어요. 질식사할 뻔했어요. 그러다 저를 놓고 떠났죠. 하지만 떠나기 전에 만약 제가 자기를 배신하려 하면 후회하게 될 거라고 했어요. 보라는 이 여자를 보며 깨달았다. 그녀 역시 희생자였다. 기율의 매력과 거짓말의 희생자. 왜 저를 돕기로 결심했죠? 그가 어떤 사람인지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괴물이요. 그는 저와 당신을 모두 이용했어요. 저에게 평화를 약속했지만 고통만 줬죠. 이 USB에는 그의 계획을 논의하는 대화가 담겨 있어요. 당신 아버지를 어떻게 속일지, 돈을 어떻게 빼돌릴지, 어떻게 처벌을 피할지, 그의 유죄를 증명하는 증거예요. 아라가 USB를 내밀었다. 법정에서 이걸 사용하세요. 그가 모든 것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하세요. 보라는 USB를 받았지만 계속해서 아라를 바라보았다. 당신, 도움이 필요해요. 의학적인, 법적인 도움이요. 알아요. 이미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센터에 연락했어요. 당신 사건뿐만 아니라 폭행 사실에 대해서도 그를 상대로 증언할 거예요. 용감한 결정이네요. 아니면 절박한 결정이겠죠. 아라가 힘없이 미소 지었다. 저는 아름다운 거짓말을 믿고 남의 가정을 파괴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은 진실을 돕는 거예요. 그들은 잠시 더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한 남자에게 속은 두 여자, 거짓말로 망가진 두 인생. 나는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마침내 보라가 말했다. 당신이 내 남편과 함께했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이 도움에 대해서는 감사해요. 용서를 구하지 않아요. 그럴 자격이 없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변호사들과 탐정은 USB의 녹음 파일을 듣기 위해 모였다. 그들이 들은 내용은 모든 예상을 뛰어넘었다. 기율은 녹음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첫 번째 녹음에서 그는 어떤 사업 파트너와 자산 빼돌리기 계획을 논의하고 있었다. 그 늙은이는 어린애처럼 순진해. 기율의 목소리가 비웃었다. 자기가 나를 비즈니스 천재라고 생각하는데 난 그냥 그럴듯하게 거짓말하는 법을 알 뿐이야. 몇 달만 더 있으면 마지막 자금을 빼내서 유령 회사로 옮기고 나는 사라질 거야. 그때쯤이면 그들은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할 걸. 아내는? 상대방이 물었다. 보라? 모든 단어에 경멸이 묻어났다. 순진한 바보. 내 말 한마디 한마디를 다 믿지. 편리한 장난감이야. 필요할 때까지 쓰다가 질리면 낡은 물건처럼 버리면 돼. 보라는 들으며 내면에서 분노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고통은 아니었다. 그녀는 이미 울 만큼 울었다. 순수하고 차가운 분노. 이 남자는 그녀를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조롱하고 모욕하고 어리석은 장난감으로 여겼다. 다른 녹음에서 기율은 아라와 이야기하고 있었다. 걱정하지 마 자기야. 곧 모든 게 끝날 거야. 이혼 소송을 내고 보라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고 말할 거야. 필요한 진단서를 써줄 아는 정신과 의사가 있어. 법원은 그녀에게 최소한의 위자료만 주게 될 거고 나머지는 전부 내 것이 되겠지. 아니 우리 것이 그게 정말 통할까? 아라의 목소리는 불안하게 들렸다. 물론이지. 난 모든 걸 계산했어. 그녀 아버지가 아무리 화를 내도 법은 내 편이야.
사업의 절반은 법적으로 내 몫이고 나머지 절반은 이미 허위 거래를 통해 빼돌렸어. 하지만 가장 끔찍한 녹음은 마지막 것이었다. 아라가 언급했던 그 대화. 기율은 낯선 남자와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 여자가 의심하기 시작했어. 질문을 하고 서류를 뒤지고 있어. 그래서 뭘 하고 싶은데? 상대방의 목소리는 거칠고 불쾌했다. 그 여자를 겁줘야 해. 아주 단단히. 그래서 물러서게. 어쩌면 사고 같은 거. 심각한 건 말고 그냥 끼어들지 않는 게 좋다는 걸 깨달을 정도로만. 위험해. 뭔가 잘못되면 아무것도 잘못되지 않아. 넌 프로잖아. 그냥 사고처럼 보이게 만들어. 녹음이 끊겼다. 방 안에는 죽음 같은 침묵이 흘렀다. 아버지가 가장 먼저 정신을 차렸다. 그놈이 너를 해칠 계획이었어.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그 개자식이 내 딸을 해치려 했어. 이걸 즉시 경찰에 넘겨야 합니다. 변호사가 말했다. 이건 더 이상 단순한 사기가 아닙니다. 상해교사, 어쩌면 살인 예비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보라가 일어섰다. 오늘 당장 그가 체포되길 원해요. 2시간 후 탐정과 변호사들은 경찰서에 있었다. 녹음 파일은 수사관들에게 전달되었다. 조사가 시작되었다. 그날 저녁 안기율은 사무실에서 바로 체포되었다. 보라는 TV로 뉴스를 보았다. 카메라에는 그가 수갑을 찬 채 끌려 나오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기율의 얼굴은 충격과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기자들에게 무언가 소리쳤지만 소리는 묻혔다.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함정이에요. 이건 복수입니다. 그가 경찰차에 밀어 넣어질 때까지 소리쳤다.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다. 녹음 파일 외에도 탐정은 기율과 그 거친 목소리의 남자 사이의 연관성을 찾아냈다. 그는 문제 해결을 전문으로 하는 전과자였다. 은행 송금 내역은 기율이 그에게 돈을 지불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증거의 압박 속에서 그 남자는 자백했다. 기율이 보라에게 사고를 위장해 차를 도로에서 밀어버리라고 고용했다고 털어놓았다. 계획은 일주일 후에 실행될 예정이었지만 체포로 인해 무산되었다. 보라가 이 세부 사항을 알았을 때 그녀는 온몸을 떨었다. 그녀는 죽을 수도 있었다. 그녀와 침대를 공유했던 그녀의 남편이 돈 때문에 그녀의 살인을 계획하고 있었다. 다 끝났어, 딸아. 아버지가 그녀를 껴안았다. 그는 감옥에 있어. 더 이상 널 해치지 못할 거야. 하지만 보라는 안도감을 느끼지 못했다. 그녀는 공허함, 황폐함을 느꼈다. 그녀 인생의 6년이 거짓이었다. 6년 동안 그녀는 존재하지 않았던 유령, 환상을 사랑했다. 재판은 한 달 후에 열렸다. 기율에게는 사기, 살인 예비, 증인 협박, 대규모 횡령 등 수많은 혐의가 적용되었다. 그의 변호사들은 검찰과 형량 협상을 시도했지만 검사는 단호했다. 보라는 모든 재판에 참석했다. 방청석에 앉아 한때 사랑했던 남자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이상하게도 만족감은 없었다. 그저 슬픔뿐이었다. 모든 것이 다를 수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슬픔. 아라도 증언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로맨스, 기율의 계획, 그의 거짓말에 대해. 일부 기자들은 그녀를 비난하며 파렴치한 여자라고 불렀다. 하지만 보라는 진실을 보았다. 아라는 그녀와 마찬가지로 희생자였다. 어쩌면 그 이상일지도 모른다. 아무런 보장 없이 거짓말을 믿었으니까. 기율의 첫 번째 희생자였던 다혜도 법정에 출두했다. 그녀의 증언은 사기의 상습성을 증명했다. 기율은 부유한 가정의 여성을 찾아 신뢰를 얻고 돈을 갈취한 뒤 사라지는 습관이 있었다. 우리 같은 사람이 얼마나 더 있었을까요? 보라가 휴정 시간에 탐정에게 물었다. 2명 더 찾았습니다. 이건우 탐정이 대답했다. 한 명은 다른 도시에, 다른 한 명은 아예 해외에 있습니다. 수법은 똑같습니다. 매력, 거짓말, 돈, 그리고 잠적. 그럼 그게 그의 삶의 방식이었군요. 전문 사기꾼. 그렇습니다. 그것도 아주 재능 있는. 당신이 우연히 그 대화를 엿듣지 않았다면 아마 당신에게서도 빠져나갔을 겁니다. 판결은 차가운 11월 아침에 내려졌다. 엄격한 얼굴에 나이든 여성 판사가 감정 없이 판결문을 읽어내려갔다. 피고인 안기율은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됩니다. 징역 12년에 처하며 교도소에서 형을 복역할 것을 선고합니다. 모든 자산은 피해자들을 위해 몰수됩니다. 정신적 피해 보상금은 기율은 돌처럼 굳은 얼굴로 판결을 들었다. 그는 이 한 달 동안 늙고 야위고 초췌해졌다. 그가 법정에서 끌려나갈 때 그는 잠시 보라와 시선이 마주쳤다.
그의 눈에는 뉘우침이 아니라 분노가 익혔다. 순수하고 희석되지 않은 분노. 보라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침착하게 바라보며 네가 졌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그 시선이 그녀의 승리였다. 판결이 끝난 후 보라는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법원 건물을 나섰다. 기자들이 질문을 외치고 마이크를 들이밀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아버지와 경호원이 그녀를 군중으로부터 보호했다. 차에 올라타고 나서야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 다 끝났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그래 딸아, 다 끝났어. 아버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법적으로 전투는 승리했다. 기울은 죗값을 받았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심리적으로 전쟁은 그녀 안에서 계속되고 있었다. 매일 밤 보라는 악몽에 시달리며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다. 그녀는 기울의 꿈을 꾸었다. 그가 연기했던 사랑스럽고 다정한 모습, 그리고 실제 모습이었던 사악하고 잔인한 모습. 어머니는 그녀가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처음에는 보라가 저항했다.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굴욕적으로 느껴졌다. 하지만 슈퍼마켓 한가운데서 처음으로 공황 발작을 겪은 후 그녀는 동의했다. 안나영이라는 이름의 중년 여성 심리 상담사는 인내심 있고 세심했다. 그녀는 조언을 하거나 비난하지 않았다. 그저 들어주었다. 그리고 점차 주가 지나면서 보라는 고통, 분노, 수치심에 엉킨 실타래를 풀기 시작했다. 수치심을 느끼시는군요. 어느 세션에서 안 상담사가 말했다. 그의 진짜 얼굴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요. 네, 보라가 인정했다. 제가 바보 같고 눈이 멀었다고 느껴요. 모든 징후가 있었는데 저는 보지 못했거나 보고 싶지 않았어요. 당신은 바보가 아니에요. 당신은 신뢰했어요. 그리고 신뢰는 약점이 아니라 강점입니다. 그가 당신의 강점을 당신에게 불리하게 이용한 거죠. 그건 당신이 아니라 그에 대해 말해주는 겁니다. 그 말들은 천천히, 하지만 확실히 도움이 되었다. 보라는 잘못된 사람을 사랑했던 것, 환상을 믿었던 것에 대해 스스로를 용서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그녀는 회사 회복에 몰두했다. 아버지는 모든 자산을 되찾았지만 사업은 스캔들로 인해 타격을 입었다. 고객들이 떠나고 파트너들은 의심했다.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쌓아야 했다. 보라는 뜻밖에도 자신에게 사업적 재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전에는 자선재단에서 일하며 사회적 프로젝트에 관여했지만 이제 재무, 마케팅, 협상에 몰두하면서 짜릿함을 느꼈다. 그것은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었고 삶에 대한 통제감을 주었다. 잘하고 있구나 딸아. 아버지가 보고서를 훑어보며 말했다. 너에게는 진정한 재능이 있어. 회사는 이제 안전한 손에 들어왔구나.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재판 후 3개월이 지나 보라를 이하라가 찾아왔다. 그녀는 미리 전화해서 와도 되는지 허락을 구했다. 보라는 오랫동안 망설였지만 동의했다. 그들은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 카페에서 만났다. 운명의 아이러니였다. 이하라는 마지막으로 보았을 때보다 훨씬 좋아 보였다. 머리는 단정하게 손질되었고 화장은 불면의 흔적을 가렸지만 눈에는 여전히 고통이 서려 있었다. 만나주셔서 감사해요. 그녀가 말을 시작했다. 거의 거절할 뻔했어요. 보라가 솔직하게 인정했다. 하지만 호기심이 이겼네요. 무슨 일이죠? 사과하고 싶어서요. 제대로, 전화가 아니라 제가 당신의 가정을 파괴했어요. 네, 그가 저를 조종하고 거짓말했지만 그래도 제 잘못이에요. 그가 결혼한 걸 알면서도 관계를 계속했으니까요. 보라는 커피를 저으며 침묵했다. 용서를 기대하지 않아요. 이하라가 말을 이었다. 그저 제가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해요. 매일 아침 이 수치심과 함께 눈을 뜨고 속죄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어떻게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다른 여성들이 유해한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을 돕고 있죠. 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그들이 제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요. 보라는 고개를 들어 이하라의 눈을 바라보았다. 당신도 그의 희생자예요. 당신은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그는 나를 조종했던 것처럼 당신도 조종했어요. 어쩌면 그 이상일지도 모르죠. 당신은 약속 외에는 아무런 보장도 없었으니까요. 저를 용서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보라가 단호하게 말했다. 용서하지 않아요. 아직 너무 일러요. 어쩌면 영원히 용서하지 못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당신도 고통받았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를 막는 데 도움을 준 것에 대해 감사해요. 이하라는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공평하죠. 저는 그럴만해요. 그들은 기율 이후의 삶, 다시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마음에 남은 상처에 대해 이야기하며 30분을 더 앉아 있었다. 이것은 우정이 아니었고 그럴 수도 없었다. 하지만 그것은 일종의 상호 이해였다. 공통의 트라우마로 묶인 두 여자. 삶은 점차 정상 궤도로 돌아왔다. 보라는 일에 완전히 몰두했다. 그녀의 지휘 아래 회사는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확장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몇 개의 대형 계약을 체결했고 새로운 사업 분야를 개척했다. 아버지는 그녀를 자랑스러워했다. 가끔 저녁에 자기 방에 앉아보라는 오래된 사진, 결혼 사진, 함께한 여행, 기념일 사진을 꺼내보며 행복해 보이는 자신의 얼굴을 보고 현실이 얼마나 기만적일 수 있는지 생각했다.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지만 그때의 그녀의 감정은 진짜였다. 그녀의 사랑은 진짜였고 그가 사랑으로 화답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가치가 훼손되는 것은 아니었다. 재판 후 반년이 지났을 때 예기치 않은 만남이 있었다. 보라는 서점에서 경영 관련 서적을 고르고 있었는데 익숙한 목소리를 들었다. 보라야. 그녀가 돌아보니 스캔들 이후 중립을 지키기로 선택했던 그녀의 옛 가장 친한 친구 미나였다. 안녕. 보라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우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그들은 서점 내 카페로 자리를 옮겼다. 미나는 초조해하며 냅킨을 만지작거렸다. 사과하고 싶어. 그녀가 말을 시작했다. 나는 나쁜 친구였어. 네가 가장 힘들 때 나는 너를 지지하는 대신 그의 거짓말을 믿고 외면했어. 그래, 넌 나쁜 친구였어. 보라가 악의 없이 동의했다. 그저 사실을 말할 뿐이었다. 나는 중립을 지키고 너희 문제에 끼어들지 않는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중립은 배신이야. 내가 널 배신했어. 왜 지금 온 거야? 진실을 모두 알게 됐으니까. 재판 기록을 읽고 내가 얼마나 틀렸는지 깨달았어. 그리고 부끄러워. 내 비겁함 때문에 가장 친한 친구를 잃었어. 보라는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일부는 사과를 거절하고 자신이 고통받았던 것처럼 미나도 고통받게 하고 싶었다. 하지만 자신을 용서하는 법을 배우던 다른 일부는 원망을 품는 것이 그것을 놓아주는 것보다 더 힘들다는 것을 이해했다. 시간이 필요해.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이렇게 바로 신뢰를 되돌릴 수는 없어. 신뢰는 얻어내는 거야. 이해해.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어. 얻어낼 준비가. 1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다. 보라는 지난 몇 달을 돌아보며 자신의 삶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놀랐다. 회사는 번창했다. 그녀는 2개의 새로운 지사를 열고 국제시장에 진출했다. 심리치료는 깊은 상처를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흉터는 남았다. 미나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신뢰를 얻으며 점차 그녀의 삶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외로움은 남았다. 저녁에 텅 빈 아파트로 돌아올 때 그녀는 마침내 부모님 댁에서 나와 자신의 집을 샀다. 보라는 정적의 무게를 느꼈다. 그녀는 혼자 사는 법을 배웠지만 그것이 좋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다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해야 해요. 안 상담사가 다음 세션에서 말했다. 반드시 연애 관계가 아니더라도 그냥 다시 세상의 마음을 여는 거죠. 두려워요. 보라가 인정했다. 다시 실수할까봐, 거짓말을 알아보지 못할까봐 두려워요. 당신이 겪은 일 후의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그 두려움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게 둔다면 기율 씨는 여전히 이기는 겁니다. 감옥에서도 그는 그 두려움을 통해 당신을 통제하게 될 거예요. 그 말은 마음에 와닿았다. 보라는 전 남편이 자신에게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녀는 너무나 길고 힘들게 자유를 위해 싸웠기에 자발적으로 두려움의 감옥에 갇힐 수는 없었다. 첫 번째 단계는 오래된 취미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결혼 전 보라는 사진 찍기를 좋아했다. 거리 인물 사진, 건축, 자연. 기율은 그것을 시간 낭비라고 여겼고 점차 그녀는 그만두었다. 이제 그녀는 새 카메라를 사서 강좌에 등록했다. 첫 수업은 힘들었다. 불안하고 어색했지만 카메라를 손에 들고 찍기 시작했을 때 안에서 무언가 살아났다. 기쁨. 그녀가 아주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순수하고 맑은 기쁨. 감각이 좋으시네요. 수업 후에 강사가 말했다. 예전에 사진을 찍으셨던 것 같아요. 왜 그만두셨어요? 인생이 방해했죠. 보라가 얼버무렸다. 하지만 이제 돌아왔어요. 강좌에서 그녀는 젊고 나이 들고 성공하고
자신을 찾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다. 각자 자기만의 사연이 있었다. 보라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공개적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다시 사람들에게 마음을 여는 법을 배웠다. 특히 그녀는 심리학자인 40대 여성 윤태리 씨와 친해졌다. 태리는 이혼했고 10대 딸을 키우고 있었으며 옆에 있으면 살고 싶어지는 그런 생명력을 뿜어냈다. 이혼해서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알아? 어느 날 수업 후 커피를 마시며 태리가 말했다. 이별의 고통이 아니야. 고통은 지나가. 가장 무서운 건 자신에 대한 믿음을 잃는 거야. 버림받았으니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 그걸 어떻게 극복했어요? 문제가 나에게 있지 않다는 걸 깨달았지. 내 전 남편은 다른 여자 때문에 날 버렸어. 나는 나를 탓했지. 충분히 예쁘지 않고 재미없고 섹시하지 않다고. 하지만 그는 그 다른 여자를 세 번째 여자 때문에 버렸고 네 번째 여자를 다섯 번째 여자 때문에 버렸어. 알겠어? 문제는 그에게 있었던 거야. 그의 불성실함과 행복할 수 없는 능력에. 나는 그냥 그의 길에 있었을 뿐이야. 보라는 그 말에 대해 생각했다. 그래, 기울은 돈 때문에 그녀와 결혼했지만 이하라 다음에는 분명 다른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문제는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공허함, 탐욕,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는 능력에. 하지만 그녀는 사랑할 수 있었다. 그것은 약점이 아니라 그녀의 힘이었다. 한편 아버지는 그녀에게 회사 경영권을 넘겨줄 것을 암시하기 시작했다. 내가 65이야, 보라야. 그가 말했다. 은퇴를 생각할 때지. 그리고 넌 나보다 더 잘 해낼 거라는 걸 증명했어. 너에게는 신선한 시각,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어. 회사에는 젊은 에너지가 필요해. 아빠, 아직 기운 넘치시잖아요.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건강이 허락할 때 인생을 즐기고 싶어. 네 엄마와 여행도 하고 손주들도 보고. 그는 말을 멈추고 자신이 실언했음을 깨달았다. 손주들. 보라는 34이었고 아이가 없었다. 기울과는 그 문제를 미루고 있었다. 이제 그녀는 그가 왜 아이로 얽매이고 싶어 하지 않았는지 이해했다. 아이는 그의 도피 계획에 방해가 되었을 것이다. 미안하다 딸아. 그럴 의도는 아니었는데. 괜찮아요 아빠. 그녀는 속이 쓰렸지만 미소 지었다. 언젠가 아빠도 손주를 보게 되겠죠. 지금이 아닐 뿐. 하지만 그 생각은 머릿속에 자리 잡았다. 시간은 흐르고 있었다. 생물학적 시계는 똑딱거렸다. 그녀는 아이를 원했을까? 그래, 항상 원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파트너, 아이의 아버지가 필요했고 새로운 관계에 대한 생각은 여전히 두려웠다. 운명은 늘 그렇듯 제멋대로였다. 한 업무 회의에서 보라는 친환경 건축 자재를 개발하는 회사의 대표인 강도준을 만났다. 그들은 대형 계약을 위해 협력해야 했다. 도준은 그녀보다 4살 정도 연상이었다. 키가 크고 호감 가는 인상에 차분한 목소리를 가졌다. 첫 만남은 엄격하게 업무적으로 진행되었다. 조건, 기한, 계약 세부 사항을 논의했다. 하지만 보라는 그가 얼마나 주의 깊게 듣는지, 얼마나 사려 깊게 질문하는지 알아차렸다. 권위를 내세우려 하지 않고 말을 끊지 않고 그녀를 동등한 파트너로 대했다. 그것은 기울이 종종 그녀의 아이디어를 무시하듯 평가했던 것과는 다르게 기분 좋고 낯선 경험이었다. 두 번째 만남도 업무적이었지만 끝날 무렵 도준이 뜻밖의 질문을 했다. 사적인 질문이라 죄송하지만 혹시 1년 전 이혼 소송으로 언론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 서보라 씨 아니신가요? 보라는 긴장했다. 이제 시작이군. 질문이 쏟아지겠지. 동정, 아니면 더 나쁘게는 비난. 네, 맞아요. 그녀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그게 문제되나요? 아니요, 전혀요. 그가 달래는 듯 두 손을 들었다. 그저 당신의 강인함에 감탄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런 일을 겪고도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성공적인 사업을 일구어낸 것은 존경받을 만합니다. 보라는 그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다. 사람들은 보통 그 주제를 피하거나 부적절한 질문을 던졌는데 그는 그저 존경을 표했다. 불필요한 말도 가식도 없이. 감사합니다. 그녀가 진심으로 말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기쁘네요. 그들은 계속해서 일 때문에 만났다. 계약은 지속적인 조율과 수많은 합의를 요구했다. 그리고 납품과 생산 최적화에 대한 논의 사이 어딘가에서 그들은 사적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조심스럽게, 조금씩. 도주는 10년 전쯤 짧게 결혼 생활을 했다고 말했다. 스캔들 없이 평화롭게 이혼했고 그저 서로 맞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그 후로 관계는 있었지만 진지한 것은 없었다. 사업에 너무 몰두해 있었어요.
그가 고백했다. 회사를 세우고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부었죠. 관계는 관심이 필요한데 제게는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이제 회사가 안정되었으니 더 큰 무언가를 할 준비가 되었죠. 하지만 기업가 정신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사람을 찾기는 어렵더군요. 보라는 그를 너무나 잘 이해했다. 그녀 역시 지난 1년 동안 일에만 매달려 살았다. 일은 사람과 달리 안전하고 예측 가능했다. 어느 날 또 다른 회의 후에 도준이 제안했다. 사무실이 아니라 좋은 분위기에서 저녁 식사를 하며 논의를 이어가는 건 어떨까요? 순전히 친구로서요. 그는 그녀의 망설임을 보고 서둘러 덧붙였다. 보라는 망설였다. 이것은 데이트 신청인가? 아니면 정말 친구로서의 저녁 식사인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가 준비되었는가? 원하지 않으신다면 이해합니다. 도준이 부드럽게 말했다. 그냥 당신과 대화하는 것이 즐거워서요. 훌륭한 비즈니스 파트너일 뿐만 아니라 흥미로운 사람이세요. 좋아요. 그녀가 결심했다. 정말 친구로서라면요. 저는 그 이상은 준비가 안 됐어요. 물론입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저녁 식사는 예상외로 편안했다. 그들은 책, 영화, 여행, 인생 철학 등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도주는 박식하고 유머 감각이 뛰어났다. 보라는 오랜만에 진심으로 마음껏 웃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저녁이 끝났을 때 그녀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다. 즐거웠다. 너무 즐거워서 그게 두려웠다. 또다시 실수하면 어떡하지? 유쾌한 가면 뒤에 또 다른 거짓말쟁이가 숨어 있으면 어떡하지? 그 사람에 대해 말해주세요. 다음 세션에서 안상담사가 요청했다. 보라는 만남, 대화, 그 저녁 식사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리고 무엇을 느끼시나요? 두려움, 흥미, 계속 만나고 싶은 욕구와 동시에 도망쳐 숨고 싶은 욕구요. 정상이에요. 당신이 겪은 트라우마는 흔적을 남겼어요. 하지만 보라 씨, 인생은 위험을 감수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 때마다 우리는 위험을 감수하는 겁니다. 고통을 받을 수도 있지만 기쁨, 사랑, 지지를 얻을 수도 있죠. 문제는 다시 한번 위험을 감수할 준비가 되었느냐는 겁니다. 보라는 일주일 내내 그 문제에 대해 생각했다. 도주는 압박하지 않았지만 정기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사업에 관한 재미있는 밈을 공유하고 그녀에게 흥미로울 만한 기사를 보내주며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그냥 연락을 유지했다. 마침내 그녀는 결심하고 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솔직해지고 싶어요. 당신과 대화하는 건 즐겁지만 제가 겪은 일 이후로 새로운 관계가 너무 두려워요. 저에겐 시간과 많은 인내가 필요해요. 몇 분 후 답장이 왔다. 이해합니다. 저도 저만의 두려움과 상처가 있어요. 당신만큼 깊지는 않겠지만요. 우리 그냥 서두르지 않고 의무감 없이 서로를 알아가요. 그냥 함께하는 게 흥미로운 두 사람으로서 그게 어디로 이어질지는 시간이 말해주겠죠. 이 진솔함, 이 압박감 없는 태도가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들은 더 자주 만나기 시작했고 연극을 보러 가고 전시회에 가고 해변을 산책했다. 도주는 성공과 실패를 숨기지 않고 자신의 삶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보라도 점차 마음을 열고 고통, 두려움, 희망을 나누었다. 어느 날 해변에 앉아 일몰을 바라보고 있을 때 도준이 물었다. 내가 그 사람과 같을까봐 두려운가요? 네, 솔직히요. 보라가 인정했다. 비이성적이라는 건 알아요. 당신은 전혀 다른 사람이지만 두려움이 깊이 자리 잡고 있어요. 상처받지 않아요. 신뢰는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오직 얻어내는 것뿐입니다. 저는 필요한 만큼 얼마든지 얻어낼 준비가 되어 있어요. 또 반년이 흘렀다. 도준과의 관계는 마치 둘 다 얇은 얼음 위를 걷는 것처럼 깨질까 두려워하며 느리고 조심스럽게 발전했다. 하지만 매일 얼음은 더 단단해졌다. 보라는 예전처럼 맹목적으로가 아니라 매 걸음을 의식적으로 확인하며 다시 신뢰하는 법을 배웠다. 도주는 결코 그녀를 압박하지 않았다. 그녀가 자신의 감정에 놀라 멀어질 때 그는 인내심 있게 기다렸다. 그녀가 힘들어할 때 그는 그저 곁에 있었다. 문제를 해결하려 하거나 조언을 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존재로 그녀를 지지했다. 이것은 보라에게 새로운 경험이었다. 기울은 항상 그녀의 기분을 고쳐주려고 했다. 마치 그녀의 감정이 교정이 필요한 잘못된 것인 것처럼. 어느 날 저녁, 그들은 그녀의 집에서 저녁을 먹었다. 보라는 그녀가 잘하는 몇 안 되는 요리 중 하나인 리소토를 만들고 있었다. 도주는 부엌에서 도왔고 그들 사이에는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흘렀다. 할 말이 있어요. 그들이 식탁에 앉았을 때 그가 말을 시작했다.
보라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녀를 두렵게 하는 진지함이 묻어 있었다. 지금 그는 그들의 깨지기 쉬운 균형을 무너뜨릴 무언가를 말할 것이다. 당신을 사랑하게 됐어요. 도준이 담백하게 말했다. 아마 오래전부터요. 답을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아무것도 바꾸라고 요청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솔직해지고 싶었어요. 당신은 알 권리가 있으니까요. 보라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말없이 앉아 있었다. 안에서는 기쁨, 두려움, 공황, 따뜻함 등 모순된 감정들이 싸우고 있었다. 시간이 필요해요. 그녀가 마침내 쥐어짰다. 알아요. 당신에게는 세상의 모든 시간이 있어요. 다음 며칠 동안 보라는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이 문제를 안 상담사와 그리고 그때쯤 거의 완전히 신뢰를 회복한 미나와 상의했다. 너 그 사람 사랑해? 미나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모르겠어. 그걸 사랑이라고 부르기가 두려워. 또다시 실수하면 어떡해. 보라야, 평생 두려움 속에서 살 수는 없어. 그래, 넌 끔찍하고 잔인하게 배신당했어. 하지만 모든 남자가 그런 건 아니야. 도준 씨는 그가 다르다는 걸 증명했잖아. 얼마나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해. 보라는 미나가 옳다는 것을 알았다. 도준은 결코 그녀에게 거짓말을 한 적이 없었다. 그녀는 확인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확인했다. 심지어 사귄 첫 달에는 탐정을 고용해서 그가 아내나 어두운 과거를 숨기고 있지 않은지 확인했다. 모든 것이 깨끗했다. 그는 보이는 그대로 정직하고 품위 있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논리가 아니었다. 문제는 가슴 깊은 곳 어딘가에 자리 잡고 만약에 라고 속삭이는 두려움이었다. 돌파구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왔다. 보라가 병에 걸렸다. 업무 회의에서 옮은 독감이었다. 고열, 몸살, 완전한 무력감. 부모님은 해외여행 중이었고 미나는 출장 중이었다. 보라는 아파트에 홀로 누워 물을 마시기 위해 겨우 부엌까지 기어갔다. 도주는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왔다. 약, 식료품, 그의 어머니가 끓여주신 닭고기 수프가 담긴 보온병을 들고. 그럴 필요 없는데. 보라가 힘없이 항의했다. 옮을 수도 있잖아. 상관없어요. 그가 그녀에게 담요를 덮어주었다. 지금 중요한 건 당신이 나아지는 거예요. 다음 3일 동안 그는 거의 떠나지 않았다. 요리를 하고 시간에 맞춰 약을 가져다주고 땀으로 젖은 침대 시트를 갈아주었다. 그는 순교자처럼 굴거나 감사를 기대하는 기색 없이 그저 조용히 모든 것을 했다. 그저 돌보았다. 나흘째. 보라의 상태가 나아져 담요에 쌓인 채 소파에 앉아 있을 때 그녀는 옆 안락의자에서 졸고 있는 도준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에게 도움이 필요할까봐 이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다. 그의 얼굴에는 수염이 거뭇했고 눈은 퀭했지만 잠든 모습조차 평온해 보였다. 그리고 갑자기 보라는 깨달았다. 그녀는 그를 사랑했다. 기울과 함께였던 맹목적인 사랑이 아니라 신뢰, 존중, 공동의 가치에 기반한 성숙하고 의식적인 사랑으로 진정으로 사랑했다. 도주는 그녀의 시선에 잠에서 깼다. 몸은 좀 어때요? 그가 졸린 목소리로 물었다. 좋아졌어요. 보라가 손을 내밀었고 그가 그 손을 잡았다. 도준 씨,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그는 들은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얼어붙었다. 정말요? 네, 무서워요. 아직도 두려워요. 하지만 당신을 사랑하고 정말로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도주는 가까이 다가와 그녀를 소중하고 깨지기 쉬운 무언가를 다루듯 조심스럽게 껴안았다. 약속할게요. 당신이 이 결정을 절대 후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게요. 그리고 그는 약속을 지켰다. 그들의 관계는 보라가 기울과 겪었던 것과는 전혀 달랐다. 도준과는 감정의 롤러코스터도 드라마도 인위적인 열정도 없었다. 평온함, 신뢰, 평등이 있었다. 그들은 사소한 일상부터 중요한 인생 결정까지 모든 것을 논의했다. 그는 그녀의 의견을 물었고 진심으로 귀 기울였다. 물론 어려움도 있었다. 때때로 보라의 두려움이 되살아났다. 도준이 야근으로 늦어지고 전화를 받지 않을 때 그녀는 갑자기 두려움에 휩싸일 수 있었다. 그런 순간에는 오래된 상처가 다시 피를 흘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기울이 이하라와 함께 있을 때 늦었던 것을 떠올렸다. 하지만 도준은 그런 순간을 알아차리는 법을 배웠다. 그는 결코 화내거나 삐치지 않았다. 그저 안심시키고 설명하고 그녀가 믿을 수 있도록 업무 이메일, 서류 등 증거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점차 공황 발작은 잦아들었다. 1년 후 그들은 결혼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만 모인 소박한 결혼식, 화려함도 쇼도 없었다.
보라는 첫 결혼식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록 일부러 다른 장소, 다른 형식을 선택했다. 아버지는 그녀의 손을 잡고 식장으로 걸어가며 울었다. 이번에는 행복의 눈물이었다. 네가 다시 마음을 열어서 기쁘다, 딸아. 그가 속삭였다. 이 남자는 너에게 걸맞은 사람이야. 어머니도 울었다. 미나가 증인이었고 사진 동호회에 테리 씨까지 와서 축하해 주었다. 물론 식장에는 이하라가 없었지만 보라는 그녀가 지금 다른 도시에서 폭력 피해자들을 돕는 일을 계속하며 새로운 삶을 꾸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지만 보라는 가끔 그녀를 생각하며 행복을 빌었다. 결국 그들은 둘 다 같은 괴물에게서 살아남았다. 기율의 첫 희생자였던 다혜도 그 해에 결혼했다. 그녀는 따뜻한 말과 함께 보라에게 청첩장을 보냈다. 그 페이지를 닫는데 도움을 주셔서 감사해요. 당신의 용기가 없었다면 저는 결코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을 거예요. 기율에 관해서는 그는 계속해서 형을 복역하고 있었다. 보라는 변호사로부터 소식을 전해 들었다. 그는 2번 항소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그에게 불리한 증거는 너무나 명백했다. 몇 년 후 그는 교도소 동료와 싸운 사건 이후 다른 교도소로 이감되었다. 오래된 습관은 변하지 않았다. 그는 감옥에서도 조종하고 게임을 하려 했고 결국 죗값을 치르고 있었다. 보라는 더 이상 그에 대해 자주 생각하지 않았다. 가끔 밤에 악몽에서 깨어날 때가 있었다. 배신의 기억은 결코 완전히 아물지 않을 상처를 남겼다. 하지만 이제는 곁에 도준이 있었다. 그는 그녀를 껴안고 안심시키는 말을 속삭였고 악몽은 물러갔다. 다 지나갔어. 그가 말했다. 당신은 안전해. 내가 함께 있어. 그리고 그녀는 그를 믿었다. 다시 믿는 법을 배웠다. 2년 후 보라는 사무실 창가에 서서 봄햇살에 잠긴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삶은 너무나 안정되어 때로는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회사는 계속 성장했다. 그들은 새 나라의 지사를 열었고 직원 수는 2배로 늘었다. 아버지는 완전히 은퇴하고 어머니와 세계 여행을 하며 가장 놀라운 곳들에서 엽서를 보내왔다. 도준과의 결혼은 그녀가 꿈꿔왔지만 감히 꿈꿀 수 없었던 모든 것이었다. 그들은 도시 외곽에 밝고 넓은 집을 지었고 보라는 열정적으로 큰 정원을 가꾸었다. 주말에는 친구들을 초대해 바비큐 파티를 열고 밤늦게까지 보드게임을 했다. 삶은 충만하고 풍요롭고 행복했다. 하지만 보라를 계속 신경 쓰이게 하는 한 가지 미완의 일이 있었다. 기율. 그녀가 계속 그를 생각하는 것은 아니었다. 아니, 하지만 마음 깊은 곳 어딘가에 최종적인 마침표를 찍고 싶은 이 장을 법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마무리하고 싶은 욕구가 남아 있었다. 여전히 주기적으로 만나던 안상담사가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그를 만나보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직접요. 보라는 움찔했다. 왜요? 보고 싶지 않아요. 아마도 바로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있을 겁니다. 많은 트라우마 피해자들이 대면을 통해 치유를 찾습니다.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요. 자신의 과거를 눈으로 보고 그것이 더 이상 자신에게 아무런 힘도 갖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요. 그 생각은 머릿속에 자리 잡았다. 보라는 그날 저녁 도준과 이 문제를 상의했다. 그를 보고 싶어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모르겠어요. 어쩌면 제 일부는 그때 하지 못했던 말을 전부 해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다른 일부는 그게 오래된 상처를 다시 열까봐 두려워요. 나는 당신의 어떤 결정이든 지지할게요. 도준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가기로 결정하면 내가 함께 갈게요. 면회실에는 들어가지 않겠지만 곁에 있을게요. 보라는 몇 주 동안 모든 장단점을 저울질하며 생각했고 마침내 결심했다. 그녀는 수감자 면회를 신청했다. 한 달 후 허가가 나왔다. 교도소까지는 차로 3시간이 걸렸다. 도준이 운전했고 보라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았다. 심장은 흥분, 두려움, 기대감으로 빠르게 뛰었다. 그녀는 그를 보면 무슨 말을 할지 몰랐다.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도. 교도소는 음침한 곳이었다. 가시철망이 쳐진 높은 담장 뒤의 회색 건물들. 보라는 모든 검사를 통과하고 물품 보관함에 짐을 맡겼다. 면회실로 안내되기 전 도준이 그녀를 껴안았다. 할 수 있겠어? 그가 속삭였다. 당신은 강해. 면회실은 작았고 3개의 테이블과 플라스틱 의자가 있었다. 창가에는 교도관이 앉아 있었다. 보라는 가장 안쪽 테이블에 앉아 손이 떨리지 않도록 깍지를 끼고 기다렸다. 문이 열리고 기율이 들어왔다. 보라는 그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에 대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감옥은 그를 10년은 늙게 만들었다. 관자놀이 머리는 희끗해졌고 얼굴은 야위었으며 눈에는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그는 그녀를 보고 문턱에서 얼어붙었다. 1분 동안 그들은 그저 서로를 바라보았다. 보라. 그가 마침내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다. 네가 올 줄은 몰랐어. 나도 예상 못했어. 하지만 이럴 필요가 있었어. 무겁고 어색한 침묵이 그들 사이에 흘렀다. 어떻게 지내? 기율이 물었다. 잘 지내. 모든 게 좋아. 결혼했고 행복해. 회사도 번창하고 있고. 그의 눈에 무언가 스쳐 지나갔다. 고통, 질투, 후회. 잘 됐네. 정말이야. 정말? 보라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정말 기쁜 거야. 아니면 내가 너 없이 행복하고 네가 나를 완전히 파괴하지 못했다는 걸 아는 게 고통스러운 거야? 기율은 시선을 내렸다. 나는 벌받아 마땅해.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 나는 쓰레기였어. 너와 네 아버지를 이용했고 끔찍한 계획까지 세웠지. 그는 말을 끝맺지 못했다. 나를 죽일 계획. 보라가 대신 끝맺었다. 솔직하게 말해도 돼. 우리 둘 다 진실을 아니까. 거기까지 가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 그가 조용히 말했다.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믿고 싶지만 누가 알겠어. 그때 나는 미쳤었어. 탐욕이 나를 완전히 삼켜버렸지. 왜? 보라가 몇 년 동안 그녀를 괴롭혔던 질문을 던졌다. 날 사랑한 적도 없으면서 왜 나와 결혼했어? 돈을 얻을 다른 방법도 있었잖아. 기율은 한참 동안 말을 고르며 침묵했다. 처음에는 그냥 계산이었어. 부유한 집안의 예쁜 여자를 보고 이게 내 기회다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그 후에는 순간들이 있었어. 보라. 어쩌면 너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순간들. 넌 착하고 밝았어. 나에게 그런 여자는 아무도 없었어. 하지만 나는 사랑하는 법을 몰랐어. 어떻게 하는지 몰랐지. 평생 나는 빼앗고 이용하기만 했어. 내가 할 줄 아는 건 그것뿐이었지. 그건 변명이 안 돼. 알아. 변명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설명하는 거야. 여기 감옥에서 내가 상처 준 모든 사람들, 낭비해버린 내 인생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많았어. 나는 40이야. 보라. 40. 그리고 내가 가진 게 뭐야? 아무것도, 아무도 없어. 남은 형기와 내면의 공허함뿐이야. 보라는 그를 보며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동정도, 분노도, 만족감도, 그저 평온함. 이 남자는 더 이상 그녀에게 아무런 힘도 없었다. 그는 그저 자신의 범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망가진 남자일 뿐이었다. 사과를 받으러 온 게 아니야. 그녀가 말했다. 네가 고통받는 걸 보러 온 것도 아니고. 나는 너에게 말해주러 왔어. 나는 살아남았다고. 넌 나를 파괴하려 했지만 나는 살아남았어. 그뿐만 아니라 나는 번창하고 있어. 나는 행복해. 사랑하는 남편, 성공적인 사업, 친구, 가족이 있어. 네가 결코 가질 수 없을 모든 것을 가졌어. 그녀는 다음 말을 위해 숨을 고르며 잠시 멈췄다. 나는 너를 용서해. 그 말은 그녀 자신에게도 뜻밖이었다.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증오와 고통을 내 안에 품고 싶지 않으니까. 나는 이 모든 것을 놓아줘. 너를 놓아줘. 기울은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는 눈물이 반짝였다. 고마워. 그가 속삭였다. 나는 그럴 자격이 없지만 고마워. 보라가 일어섰다. 잘 있어, 기율. 언젠가 평화를 찾길 바라.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면회실을 나갔다. 도주는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바로 그녀를 껴안았다. 어때? 자유로워. 보라가 안도의 눈물을 흘리며 미소 지었다. 마침내 정말로 자유로워. 그들은 밝은 봄 햇살 아래 교도소 건물을 나섰다. 보라는 신선한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아주 오랜만에 그녀는 완전히 치유된 기분을 느꼈다. 상처는 남았지만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그것들은 그녀의 일부가 되었고 그녀가 무엇을 겪었고 무엇을 극복했는지를 상기시키는 증표가 되었다. 차 안에서 도준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집으로 갈까? 집으로. 보라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가는 길에 해변가 그 식당에 들르자. 축하하고 싶어. 무엇을 축하해? 새로운 시작. 과거의 그림자 없는 완전하고 진정한 시작. 그는 미소 지으며 시동을 걸었다. 차는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들을 음침한 교도소 건물에서 과거에서 고통에서 멀리 그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로 데려갔다. 보라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인생이 얼마나 이상하게 짜여 있는지 생각했다. 때로는 가장 힘든 시련이 가장 중요한 발견으로 이어진다. 그녀는 배신,
고통, 두려움을 겪었지만 이 시련에서 더 강하고 더 현명하고 더 온전해져 나왔다. 그녀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법을 배웠고 자신의 직감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으며 무엇보다 진솔함과 정직함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가 용서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신도. 그녀의 가방 속 전화기가 진동했다. 아버지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어떻게 됐어? 괜찮아. 보라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입력했다. 다 괜찮아요, 아빠. 저 마침내 자유로워요. 완전히요. 그녀는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기를 가방에 다시 넣었다. 그리고 도준에게 돌아서서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곁에 있어줘서, 이 모든 걸 지지해줘서 고마워. 언제나 곁에 있을게. 그가 담담하게 대답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리고 보라는 그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매일 그의 행동으로, 그의 보살핌으로, 그의 사랑으로 그것을 증명했기 때문이다. 차는 과거를 뒤로 하고 미래를 향해 질주했다. 두려움과 의심이 없는 미래. 오직 희망, 오직 사랑, 오직 진짜. 충만하고 자유로운 삶. 보라는 좌석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다. 아주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평온함이 그녀 안에 퍼져나갔다. 폭풍우를 겪고 햇살 가득한 해변에 나온 사람의 평온함. 모든 것을 잃었지만 자신을 찾은 사람의 평온함. 그녀는 자신의 인생의 새로운 장을 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과거의 실수와 실망의 그림자 없는 빛과 사랑과 자유로 가득 찬 장. 그리고 그것이 모든 발견 중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 아무리 어두운 밤이라도 언젠가는 새벽이 온다는 깨달음. 그저 그것을 기다릴 힘을 자신 안에서 찾기만 하면 된다. 5년 후 해가 천천히 수평선 너머로 지면서 부산의 하늘을 분홍색과 황금색으로 물들였다. 보라는 전원주택 테라스에 앉아 도준의 보살핌 아래 정원에서 놀고 있는 3살 배기 소윤이를 지켜보고 있었다. 아이는 웃으며 아빠 주위를 뛰어다녔고 그는 딸을 잡지 못하는 척했다. 보라는 그 광경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의 가족, 그녀가 항상 꿈꿔왔던 진짜 사랑하는 가족. 소윤이는 엄마를 쏙 빼닮았다. 똑같은 녹색 눈, 똑같은 고집스러운 턱, 똑같은 밝은 미소. 하지만 성격은 아빠를 닮아 차분하고 사려 깊으면서도 예상치 못한 장난기가 있었다. 임신은 계획된 것이 아니었다. 기울과 있었던 모든 일 후에 보라는 아이를 갖는 것을 두려워했다. 자신의 상처 때문에 좋은 엄마가 될 수 없을까봐 두려웠다. 하지만 테스트기에 나타난 2주를 보았을 때 그녀는 이 아이를 세상 무엇보다 원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도준은 행복해했다. 그는 임신 기간 동안 그녀를 너무나 세심하게 보살펴서 때로는 보라가 그의 과보호에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사랑의 모든 순간, 모든 표현을 소중히 여겼다. 출산은 힘들었지만 보라가 처음으로 딸을 품에 안았을 때 모든 두려움은 사라졌다. 그녀는 그 작은 눈을 들여다보며 자신의 과거가 이 아이의 미래의 그림자를 들이우게 두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무슨 생각해? 도준이 지쳤지만 행복한 소윤이를 안고 테라스로 올라왔다. 내가 얼마나 운이 좋은지에 대해서. 보라는 딸에게 팔을 뻗었고 소윤이는 기꺼이 엄마 무릎으로 옮겨왔다. 모든 것이 얼마나 다르게 풀릴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도준이 옆에 앉아 그들 둘을 껴안았다. 하지만 바로 이렇게 풀렸잖아. 그리고 나는 매일 그것에 감사해. 보라는 그의 어깨에 기댔다. 그래, 그녀는 이곳에 오기 위해 지옥을 거쳐야 했지만 아무것도 바꾸지 않을 것이다. 모든 고통, 모든 실망이 그녀를 이 순간으로, 이 삶으로, 이 행복으로 이끌었다. 엄마, 동화책 읽어줘. 소윤이가 편안하게 자리를 잡으며 졸린 목소리로 부탁했다. 무슨 동화 듣고 싶어, 우리 아가? 나쁜 마법사를 물리친 공주님 이야기. 보라는 미소 지었다. 딸이 가장 좋아하는 동화였다. 모든 시련을 극복하고 행복을 찾은 공주 이야기. 그녀 자신의 이야기와 매우 닮은, 다만 어린이 버전일 뿐이었다. 옛날 옛적에 한 공주님이 살았단다. 보라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시작했다. 아름답고 착했지. 하지만 어느 날 나쁜 마법사가 그녀를 속여 얼음과 두려움의 탑에 가두었어. 소윤이는 이 이야기를 외울 정도로 잘 알면서도 눈을 크게 뜨고 들었다. 도주는 사랑과 자부심으로 아내를 바라보았다. 그 다음엔 어떻게 됐어? 보라가 잠시 멈추자 아이가 물었다. 그러자 공주님은 힘이 항상 자기 안에 있었다는 걸 깨달았지. 그녀는 자신의 마음으로 얼음을 녹이고 용기로 나쁜 마법사를 물리치고 왕관이 아니라
그녀의 친절함과 강인함을 사랑해주는 진짜 왕자님을 찾았단다. 그리고 그들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대요. 소윤이가 손뼉을 치며 끝맺었다. 그래 아가야. 그들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단다. 보라는 사랑이 넘치는 것을 느끼며 딸의 정수리에 입을 맞췄다. 바로 이것이었다. 그녀의 오래오래 행복하게. 완벽하지도 문제없지도 않지만 고통과 눈물을 통해 넘어짐과 일어섬을 통해 얻어낸 진짜 행복. 소윤이가 잠들자 도주는 아이를 침대에 눕혔다. 보라는 테라스에 남아 어두워지는 하늘에 나타나기 시작한 별들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길을 생각했다. 그녀를 이곳으로 이끈 모든 운명의 전환점들. 여전히 형을 복역 중이지만 더 이상 그녀에게 아무런 힘도 없는 기율. 최근 또 다른 여행에서 돌아와 이제 유일한 손녀에게 푹 빠진 부모님. 그녀의 지휘 아래 업계 선두주자 중 하나가 된 회사. 하지만 무엇보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항상 새벽이 온다는 것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했다. 우리의 상처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강함의 증거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도준이 돌아와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옆에 앉았다. 소윤이 베개에 머리 닿자마자 잠들었어.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많이 뛰어놀았나 봐. 널 정말 많이 닮았어. 똑같이 활기차고 고집세지. 보라가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그리고 당신도 닮았어. 똑같이 강하고 결단력 있지. 그들은 고요한 순간을 즐기며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멀리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고 머리 위에는 별이 가득한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완벽한 날의 완벽한 저녁. 사랑해. 도준이 담백하게 말했다. 나도 사랑해. 보라가 대답했다. 다시 사랑을 믿게 해줘서 고마워. 그녀는 눈을 감고 곁에 있는 그의 온기를 느끼고 그의 숨소리를 들으며 그가 항상 곁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절대적으로 완전히 행복했다. 삶은 모든 오르막과 내리막, 기쁨과 슬픔과 함께 계속되었다. 하지만 이제 보라는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가장 끔찍한 일을 겪고 살아남았기 때문에,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믿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치유로 가는 자신만의 길을 찾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모든 발견 중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아무리 어둡더라도 아침은 반드시 온다.